사이다 무비튼. 전업주부인 아내가 바람 피우는 장면을 목격했다. 처음엔 내가 오해한 거겠지 싶었지만 뒤돌아 생각해보니 수상한 점이 몇 가지 있었다. 특히 대낮에 친구 집에 가는 횟수가 너무 많이 늘었고 4살 된 딸을 친정에 맡기고 놀러가는 일도 너무 잦았다. 그리고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온 다음도 문제인데, 오늘 친구 집에서 맛있는 걸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너무 부른 거 있지? 그리고 우리 엄마가 애한테 저녁을 많이 먹였나 봐. 밥 차리기도 솔직히 좀 그러니까 진수 씨는 편의점에서 도시락이라도 사오는 건 어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집안 분위기도 점점 안 좋아져만 갔고 딸아이도 이런 집안 분위기를 읽었는지 정서불안 증세를 보이기도 하고 툭하면 울기 시작했다. 결국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 나는 휴가까지 내서 아내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아내는 그날도 한껏 멋을 부리고 집을 나서더니 딸아이를 친정에 맡기고는 웬 남자와 함께 호텔로 들어갔다. 친정을 나서는 아내를 보며 딸은 목이 터져라 울어댔다. 엄마 가지 마! 일단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과 나오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게다가 상대는 내 친구 김준우라는 놈으로 내 결혼식 축사도 해주고 필요한 사회도 봐준 녀석이다. 두 사람은 17시경 호텔에서 나오더니 사이좋게 손까지 잡고 근사한 레스토랑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 시점에서 미행을 그만두었다. 얼마 후 집에 온 아내는 퍽이나 기분이 좋아 보였고 나는 무심하게 한마디 던졌다. 가끔 준우도 불러서 밥이라도 같이 먹을까? 하도 안 만나서 얼굴 까먹을 것 같은데. 준우 씨는 왜? 아니, 그냥... 왜? 싫어? 아니, 싫은 건 아니고 언제? 글쎄, 전화 한번 해볼까? 그리고 녀석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목소리가 벌써 떨리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처음엔 내키지 않아 하는 듯 했지만 몇 번 설득하니 약속이 잡혔고 3일 뒤 휴일이라고 하길래 그날 우리 집에 모이기로 했다. 3일 뒤 회사에서 조금 서둘러 돌아와 보니 한창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아내가 왔어? 준우 씨는 몇 시쯤 도착한대? 라며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물어왔다. 곧 오겠지 뭐. 나 잠깐 바깥바람 좀 쐬고 올게. 라며 딸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가서 딸아이를 어머니 아버지께 맡겼다. 딸은 아빠 가지마 라며 자지러지게 울어댔지만 머지않아 펼쳐질 아비규환을 딸에게 보이고 싶지는 않았기에 할머니랑 잠깐만 놀고 있어. 아빠가 금방 데리러 올게. 라고 딸을 달래며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집사람이 이런 식으로 매일같이 딸을 울렸을 거라고 생각하니 화가 치밀어 올랐다. 집에 도착해서 밖에서 준우를 기다리다가 같이 집으로 들어갔다. 애는 어쩌고 혼자 와? 라고 아내는 묻기 시작했고 분위기가 이상하게 흐르는 것을 눈치챈 준우의 얼굴에 불안함이 보이기 시작했다. 딸? 네가 언제 딸에 신경을 쓰기는 했어? 애는 친정에 내팽개치고 호텔에 출근 도장 찍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엄마 노릇 좀 해보려고? 내 말에 아내와 준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게 느껴졌다. 너무 놀란 나머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있길래 여기 증거도 이렇게 있네. 어제 찍은 따끈따끈한. 이라며 사진을 내밀자 미안.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오해야 진수씨. 라며 준우는 무릎을 꿇었고 아내는 대성통곡. 어떤 오해인지 이야기나 한번 들어볼까? 내 말을 듣고 우느라 제대로 말도 못하는 아내 대신에 준우가 입을 열었다. 길에서 우연히 만나게 됐고 서로 전화번호도 교환하고 연락하다 보니 사이가 좋아져서 호텔까지 가게 되었다고. 너 말이야, 매일매일 애가 가지 말라면서 그렇게 우는데 애가 얼마나 쓸쓸해하든 얼마나 울든 그런 건 안중에도 없이 저놈이랑 호텔이나 갈 생각이 드셨어?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못하는 아내. 그때 준우가 너희 가정을 파괴할 생각은 없었어. 그냥 어쩌다 보니 라는 소리를 하길래 화가 치밀어 올라. 그런데 부서졌네, 이 더러운 배신자. 라며 소리를 지르자 준우도 미안해 라고 중얼거리며 울기 시작했다. 나는 여행용 가방에 아내의 짐들을 아무렇게나 쑤셔넣기 시작했고 나머지는 택배로 붙일 테니까 지금 당장 꺼져 라며 가방을 아내에게 내밀자 진수씨,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2번 다시 이런 짓 안 할게. 라고 사정하며 그 자리에서 꿈쩍도 하지 않으려 들었다. 나는 아내가 보는 앞에서 장인 장모님께 전화를 걸어서 그쪽 따님이 불륜을 저지르셨습니다. 매일매일 손녀딸을 그 집에 맡겼었죠.
그게 다 바람 피우느라 그런 거였거든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저는 더 이상 따님이랑은 같이 살 수가 없으니 지금 내쫓으려고 하거든요. 디딜은 이제 그쪽에서 알아서 하세요. 라고 짤막한 상황 설명을 끝낸 후 전화를 끊고 아내에게 억지로 짐가방을 들려서 집 밖으로 내쫓았다. 그리고 아내의 핸드백에서 집 열쇠를 빼앗으려고 가방을 뒤지는데 콘돔이 나왔다. 갑자기 열이 확 받아서 콘돔을 아내 얼굴에 집어 던진 뒤 핸드백도 어딘가에 집어 던져버리고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보조키까지 채워버렸다. 준우가 도망치듯 차를 타고 멀어지는 것까지 확인한 뒤 나는 부모님 댁으로 향했다. 딸은 이미 부모님 댁에서 잠들어 있었고 집으로 다시 가고 싶은 마음도 별로 들지 않았기에 그날은 부모님 댁에서 자기로 했다. 다음날 장인 장모가 버선발로 달려왔다. 준우가 아내를 친정까지 태워주었다는 듯 했다. 장인과 장모는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발 한 번만, 내 딸을 한 번만 용서해주게 라며 연신 머리를 숙였다. 아내는 친정에 딸아이를 맡길 때마다 알바를 시작해서 그러는데 애 좀 봐줄 수 있어? 라는 거짓말을 했었다고 한다. 그 말을 듣자 한층 더 어이가 없었다. 따님을 용서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따님은 제 친구랑 바람을 피운 데다가 자기 딸은 내팽개치고 남자랑 호텔을 가질 않나. 모든 게 들통난 지금 사과한답시고 자기 부모가 왔는데 정작 자기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네요. 그런 인간이 제 딸을 키우는 꼴을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순순히 이혼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보시게 될 겁니다. 라고 엄포를 놓자 장인 장모도 순순히 물러갈 수밖에 없었다. 얼마 뒤 아내가 직접 이야기를 하자며 연락이 왔길래 그렇네. 이혼하려면 여러 가지로 준비도 해야 되니까 라고 했더니 전화 너머로 흐느끼기 시작했다. 아내는 이 상황을 아직도 대화로 풀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다음날 딸아이와 함께 장인어른 댁을 방문했더니 딸아이가 활짝 웃으며 엄마다. 라고 소리치며 엄마에게 안기는 그 모습에 아내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우리 애 말인데 친권은 네가 가져가 라고 했더니 정말? 그래도 돼? 라며 살짝 기쁜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애한테도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진짜 내 자식인지 아닌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내 말에 아내는 억울하다는 듯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자기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알아?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며 되려 화를 내길래 지금 이 상황을 만든 게 누구지? 이 상황에 나보고 네 말을 믿으라고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라며 반론을 원천 봉쇄해버렸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짐 정리를 하다가 아내의 핸드폰을 발견. 한 달 전부터 만나기 시작했다더니 반년은 넘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준우네 집사람은 학창시절부터 나와 아는 사이이기도 하니 연락을 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 그랬더니 자신도 어렴풋이 의심은 하고 있었다며 내가 가지고 있던 증거 사진을 복사해줄 수 있겠냐길래 흔쾌히 승낙했다. 결국 우린 변호사를 통해서 아내의 친정 그리고 준우 부모님 댁과 직장으로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 인생은 어쩌라는 건데? 라며 되려 자기가 화를 내는 준우. 이미 내 인생은 너덜너덜해졌는데 누가 그랬을까? 라는 한마디로 입을 막아버렸다. 당연히 준우는 아내에게 이혼당했고 큰 액수의 위자료를 물게 되었으며 회사는 자진 퇴사라는 이름의 해고를 당했다. 친구들 사이에도 이번 사건은 암암리에 알려지게 되어 친구들로부터 진수야 소식 들었는데 너 괜찮아? 준우 그 자식 거 안 되겠네 라는 식의 연락이 여기저기서 날아들었다. 준우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죽일 놈이 되어 이젠 남은 친구도 없게 되었다. 우리 집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혼만은 안 된다며 버텼는데 재판을 걸겠다는 내 협박이 제대로 먹혔는지 결국 이혼할 수밖에 없었다. 위자료는 장인 장모가 내겠다는 걸 거부하고 분할 납부라도 좋으니까 본인이 직접 벌어서 내도록 하기로 약속했다. DNA 감정 결과 역시 우리 딸은 내 아이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내는 몇 년 전부터 준우 이외에도 몇몇 남자들과 바람을 피운 전적이 있었다는 것까지 밝혀졌다. 확 전부 고소를 할까 생각도 해봤지만 돈도 들고 시간도 아깝고 그냥 지금까지 딸을 키우느라 들어간 비용을 전부 토해내는 걸로 합의보게 되었다. 그 뒤로 딸아이로부터 아빠 언제 와? 라는 전화가 오긴 했는데 아빠가 보고 싶으면 있잖아. 엄마한테 진짜 아빠는 언제 와? 라고 한번 물어보렴. 그럼 진짜 아빠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 진짜? 알았어. 그럼 아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곤 전화를 끊었다. 그 뒤로 딸아이로부터 전화는 2번 다시 오지 않았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아내의 불륜을 눈치채고 이혼을 결심했고, 이혼 소송 과정에서 나는 가정폭력에다가 불륜까지 저지른 인간이 되어버렸다. 이 모든 일의 발단은 결혼 후 아내 이외에 다른 여자를 모르고 살아오던 내가 성병에 걸려 있었다는 진단을 받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물론 아내 이외의 여자와 일절 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 나로서는 아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흥신소에 의뢰해 집안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더니 아내의 불륜이 백일화에 드러나게 된 것이다. 다음날 나는 책상 위에 이혼 서류를 준비해 놓은 뒤 최소한의 짐을 챙겨 집을 나왔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혼을 하겠다니, 이거 가정폭력인 거 알지? 집 나가는 것도 어디 다른 여자 생긴 거지. 다 알아. 이 여자가 뻔뻔하게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건가 싶어 너무 어이가 없으니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래서 이혼 서류에는 사인 못 하시겠다. 위자료도 없이 이혼이라니 난 인정 못해. 그럼 소송 가야지 뭐. 할 테면 해봐. 이거 하나는 알고 있어. 재판이라는 게 하루 이틀 만에 뚝딱 하고 끝나는 거 아니다. 그럼 너 네 애인이랑 결혼하려면 한참 기다려야 돼. 둘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행복하게 잘 살라고 이혼해주려고 했더니 참. 내 말을 들은 아내는 잠시 뭔가 생각하는 듯 했다. 그래도 위자료는 줘야 될 거 아니야. 네 애인 제법 인기 많은 것 같던데. 이혼 한 해 만에 하면서 시간 끌다 보면 다른 여자가 채갈걸? 지금 협박하는 거야? 내가 그런다고 눈 하나 깜빡할 줄 알아? 위자료 안 내놓으면 이혼 안 한다고 했어. 마지막에는 화가 났는지 빽 소리를 지르고는 전화를 끊었다. 불륜은 자기가 저질러 놓고 가정폭력에 불륜에다가 거기 한술 더 떠서 위자료를 내놓으라는 소리를 하다니 대체 얼마나 멍청하면 저럴 수 있는 건가 싶었다. 머지않아 아내는 장인 장모에게 전화해서 내가 가정폭력을 저지르고 딴 여자를 만나러 집을 나갔다고 말할 게 뻔하니 장인 장모 집을 폭격하러 가볼까? 집사람이 얌전히 이혼을 받아들여줬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순순히 응할 생각이 없는 것 같으니 나도 어쩔 수 없었다. 2시간 정도 운전해서 겨우 친정에 도착했더니 장인 장모는 분노가 채 가시지 않은 표정으로 나를 맞아주었다. 그리고 거실에 앉아 20분 정도 나에게 지루한 설교를 퍼부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울분이 가라앉기를 기다렸고 대충 평생 먹을 욕의 2배 정도는 먹었다 싶었을 쯤 내가 가져온 증거자료들과 함께 몰카의 영상을 보여드렸다. 영상과 함께 피를 거꾸로 솟게 만드는 한마디가 영상에서 흘러나왔다. 갑자기 생리가 늦어져서 깜짝 놀랬지 뭐야. 피임도 안 하고 몇 번이 구해댔으니 임신이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어. 뭘 놀래고 그래. 임신하면 낳으면 되지. 혈액형이 달라서 들킨다니까. 1년 정도만 잘 숨겨서 키우면 양육비 뜯어낼 수 있다니까. 그 인간이 그래 보여도 돈은 좀 벌거든. 이야, 악마가 따로 없네. 영상 속의 2사람은 설마 그 상황이 녹화되고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모른 채 입에 담기도 힘든 소리들을 쏟아내고 있었다. 슬쩍 곁눈질로 장인과 장모를 쳐다보니 자신들이 모르고 있던 딸의 실체와 그 입에서 터져나오는 이야기들에 충격을 받은 나머지 당장이라도 입에 거품을 물듯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나는 확인 사살을 위해 호텔 주차장에서 열렬히 키스하고 있는 사진들까지 테이블 위에 늘어놓았다. 장인어른은 이제 아예 입을 다물지 못하고 계셨다. 장모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소파에 쓰러져 계속해서 중얼거리며 머리를 까딱거릴 뿐이었다. 장인은 쓰러진 장모를 부축해 일으키면서 그럼 자네가 가정폭력에다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건 무슨 소린가? 라고 물어왔다.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다니. 그래, 곧 죽어도 자기 딸이다 이거지. 이렇게까지 확실한 증거들을 보고도 아직도 나를 의심하는 건가? 허탈함과
어이없음을 느끼며 대답했다. 지금 저랑 같이 따님 얼굴 뵈러 가실래요? 상처 하나 없이 얼마나 예쁜지 남자들이 가만두질 않는가 보던데요? 라고 비꼬았더니 드디어 상황 파악이 된 건지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건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장인 장모에게는 나는 죽어도 이혼할 생각이며 다른 합의점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과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나온 이상 제대로 소송을 걸어 끝장을 내겠다는 선전포고를 했다. 그러자 장모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고 장인은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라는 소리를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중얼거릴 뿐이어서 더 이상 대화는 힘들겠다고 판단되어 증거자료의 복사본을 탁자 위에 두고 집으로 돌아왔다. 결국 마지막까지 장인 장모는 나에게 사과조차 건네지 않았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더니 부모가 저 모양이니 딸도 저렇게 컸지. 다음날 아내에게 이혼 서류 작성은 끝났는지 확인하려 전화를 걸었더니 대뜸 화를 내며 전화를 받았다. 내가 어제 친정에까지 가서 폭로전을 벌인 결과 장인 장모와 아내 사이에 엄청난 싸움이 벌어진 듯했다. 그쪽에 거짓말을 퍼뜨리니 나로서는 진실을 폭로할 수밖에 없었고 재판이 열리면 네가 했던 거짓말과 지금 하는 이런 행동들까지 모두 증거자료로 제출하겠다고 아내에게 엄포를 놓았더니 좀생이 구두쇠! 자기 여자를 돈 한 푼 안 주고 내쫓겠다는 거야 지금? 라고 울부짖으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해대길래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나서 대체 어디서 어떻게 들은 건지 아내의 친구들로부터도 공격이 들어왔다. 우리 회사로 전화를 하지 않나, 나에게 전해달라며 메시지를 남기질 않나. 내용을 보면 물론 아내가 만들어낸 헛소리를 곧이곧대로 믿고 하는 행동들인 게 눈에 보이기도 했고 내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 업무에까지 피해를 줄 수 없다고 판단했기에 약속을 잡고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했다. 약속 장소에 나온 것은 평소 집사람과 자주 몰려다니던 친구 A와 B. 만나자마자 대바람에 친구 A가 여자를 울리다니 남자가 어떻게 그럴 수가 라며 틀에 박힌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보나마나 쟤들 머릿속에서는 90% 아니 100% 내가 나쁜 놈이 되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만난 거긴 한데 초장부터 저러니 그냥 상대를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해서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는데 친구 B가 일단 무례를 사과하며 나를 잡았다. 걔가 하는 말 그거 진짜 아니죠? 라며 작은 목소리로 물어오길래 이야기나 한번 들어보려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진상을 듣고도 바람 한 번쯤 피울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친구 A가 잠이 덜 깼는지 헛소리를 계속해댔고 증거 자료를 전부 보고도 남자가 쪼잔하게 그걸 용서 못해주느냐는 소리만 고장난 녹음기처럼 되풀이하고 있었다. 우리 집사람의 불륜 상대가 네 남편이라도 네가 그렇게까지 자비심이 넘치는 헛소리를 짓거릴 수 있느냐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어차피 그렇게 물어봐야 제정신이 박힌 대답이 돌아올 것 같지도 않았기에 도로 삼켰다. 그건 그렇고 모든 사실을 알고도 내가 나쁜 놈이고 용서를 모르는 비정한 인간이라는 소리를 되풀이해대는 꼴을 계속 보고 있을 수는 없었기에 너희랑은 더 할 말 없고 너희들이 뭔데 남의 집안 문제 이래라 저래라야 라고 버럭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물론 내가 일어난 뒤에도 그 둘은 멈출 줄 모르고 삐약삐약 거리고 있었으니 아마 조금 있다가 집사람이랑 또 만나서 지들끼리 소설을 쓰든 뭘 하든 하겠지 싶었다. 이런저런 일들로 정신적 피로감이 극에 달한 어느 날 갑자기 장인어른에게 전화가 와서 이번 일로 여러 가지로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셨다. 나로부터 아내의 불륜에 관해 듣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난 후 어느 정도 냉정을 되찾고 나서 우리 집으로 가보았더니 자기 딸이 불륜남과 같이 지내고 있는 걸 보았다고 했다. 게다가 초인종을 눌렀을 때 얼굴을 내비친 것이 불륜 상대였다는 기가 막힌 상황에 나에게 들었던 이상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는 자기 딸이어도 용서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판단하셨다고 한다. 집 나간 건 그 사람이잖아! 라며 뻔뻔한 소리를 하는 자기 딸을 보며 장모님이 완전히 이성을 잃으시고는 불같이 화를 내시며 머리끄덩이를 잡아채기까지 하는 대소동이 이어졌다고. 두 사람을 겨우 떼어놓은 후 장인어른께서 그래 사위가 폭력을 휘둘렀다며 맞은 데 좀 보자 라고 물으시니 맞은 적은 없는데? 언어폭력도 폭력이라고! 라는 대답에 사위가 했던 말이 전부 사실이구나 라고 완전히 심증을 굳히시고는 그럼 바람 피운 년을 칭찬이라도 해주길 바랬냐? 라고 버럭 화를 내시니 또 집사람의 히스테리가 시작되어
대화 불가능의 상태가 되었다고 한다. 될 수 있는 한 자기 딸의 말이니 믿어주고 싶었으나 눈앞에 펼쳐진 한심한 상황과 뻔뻔한 태도로 모든 것을 파악한 장인은 나에게 사죄의 전화를 걸어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셨다고 한다. 장인어른은 자네 말을 안 믿고 되려 자네를 나무라기까지 했으니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처량하게 느껴지기까지 했다. 장인 장모와는 이걸로 잘 끝난 듯했고 남은 건 이제 아내뿐인데 정작 그 아내라는 인간은 제대로 대화가 되는 상대가 아니었기에 결국 변호사를 대동하고 집으로 쳐들어가게 되었다. 현관을 열자 불륜남의 구두가 놓여 있었다. 오, 이거 마침 잘 됐네요. 라며 싱긋 웃는 변호사의 모습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다. 거실로 들어서니 꽁냥대던 두 남녀가 갑자기 얼어붙는 게 보였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카메라에 담아주시고 다음 순간 허둥대며 도망치는 불륜남에게 나야 뭐 댁네 집으로 내용증명서 보내도 곤란할 거 없으니까 마음대로 해 라고 물었더니 조용히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 집사람은 그게 무슨 소린가 멍한 얼굴이었다. 무슨 소리긴 걔 유부남이란 소리지. 물론 지금 아내와 헤어질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으며 내 아내는 단지 엔조이였다며 울기 시작했다. 덕분에 일사천리로 이야기가 진행되더니 불륜남은 위자료의 지불을 약속했고 그 자리에서 공증서류까지 작성했다. 이제 집사람은 사면초가 상태가 되었다. 나는 속은 거라고. 나도 피해자라니까. 여보, 나 당신 사랑해. 알지? 라며 이혼만은 안 된다며 매달리기 시작했다. 그러거나 말거나 이혼과 위자료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한 후 변호사와 나는 집에서 나왔다. 우리가 돌아간 다음 전처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건지 불륜남의 집에 쳐들어갔다고 했다. 문을 열어주지 않자 창문을 깨고 무단 침입을 감행하더니 불륜남의 아내를 공격하기까지 해서 결국 경찰에 체포되게 되었다고. 당연히 장인 장모에게 연락이 가게 되었고 멍청하고 한심한 딸이라는 건 이번 사건으로 알게 되었지만 사람을 상처 입히고 경찰에 잡혀가게 되다니 장인 장모의 분노는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결국 장인 장모는 강제로 딸을 이혼시키기에 이르렀고 내가 제시한 위자료 금액을 넘어서는 액수를 사죄의 의미로 지불했다. 장인어른의 말씀에 따르면 못난 딸의 잘못을 사죄함에 있어서 말로만 미안하다고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앞으로는 사위와 장인의 관계도 아니게 되는 이상 돈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현하는 길밖에는 없다고 생각하셨다고 한다. 이렇게 무사히 이혼은 성립되었고 전처는 지금 부모님의 감시 속에서 가끔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다고 한다. 전처는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합당한 벌도 받았고 자기 부모님에게 따끔하게 혼이 나기도 했으니 나름 처벌은 받은 게 아닌가 싶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우리 부부는 결혼하고 상당히 시간이 흘렀지만 이상하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물론 왜 애가 생기지 않느냐며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따가운 눈총을 받기 일쑤였고 병원에도 이곳저곳 다녀봤지만 하나같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올 뿐이었다. 남편분도 모시고 오는 건 어떻습니까? 라고 의사가 권유하길래 싫다는 남편을 억지로 설득해서 병원에 데려갔다. 그리고 역시 불임의 원인은 남편에게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어지간히 충격을 받았는지 일주일 만에 5kg나 체중이 줄어버린 남편. 난 그런 남편이 불쌍해 보여서 계속 옆에서 위로했다. 물론 그 위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내 진심이었다. 앞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건 나에게도 보통 큰 충격이 아니었지만 누구보다도 남편을 사랑하고 있었으며 비록 아이는 없을지라도 평생 함께 아끼고 사랑하며 아이가 없는 만큼 서로에게 더 충실하자고 내심 다짐한 나였다. 그렇기에 나는 강한 어조로 나는 당신이랑 결혼한 거 전혀 후회 안 해. 우리 행복해지자. 응? 애 낳으려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 우리. 라며 남편의 용기를 북돋아주려 노력했다. 남편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조용히 내 말에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부부 사이에 애가 생기지 않으면 전부 여자 책임으로 돌리는 분위기가 있었기에
시부모님의 질타를 한 몸에 받아내야 하는 건 언제나 나였다. 하지만 남편이라고 자기가 씨 없는 수박이라고 당당히 발표하는 것도 창피한 노릇이기도 했고, 아무리 심한 소리를 들어도 그날 울먹이던 남편의 얼굴을 생각하면 댁내 아드님 문제거든요? 라고 받아칠 순 없었다.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는 남편은 그럴 때면 언제나 나에게 미안하다며 나를 다독여주었다. 속사정을 모르는 시댁 식구들은 이런 애 말고 어디 젊은 애 하나 괜찮은 걸로 물어와서 사장가 가는 건 어떻겠니? 라며 뭐가 재밌는지 자기들끼리 한참을 낄낄댔다. 그런 굴욕과 수모를 하루하루 꾹 참아낼 수밖에 없었다. 남편을 위해서 말이다. 그런데 결혼한 지 10년도 넘게 지난 어느 날, 남편이 어디선가 예쁘장하게 생긴 젊은 여자를 데리고 왔다. 그녀도 불임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면서 날 이해해주는 건 이 사람뿐이야 라며 그녀의 가녀린 손을 꾹 움켜쥐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였다. 자신이 불임이라는 것을 알고부터 늘 우울해하고 있던 남편을 보다 못해 부부가 같이 쉬는 날이면 기분 전환도 시킬 겸 언제나 함께 외출하곤 했었다. 여행, 하이킹, 피크닉, 동물원, 미술원, 박물관, 둘이 함께 다닌 곳들이 셀 수도 없을 정도였다. 그렇게 여행을 다니던 중에 그녀를 만나게 되었다고 한다. 비록 아이가 생기지 않더라도 부부들이 함께 즐길 거리가 이 세상엔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슬픔으로 물들어버린 남편의 마음을 즐거움과 행복으로 덧칠해주고 싶었는데,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장소에 가서 잠시나마 근심을 잊고 밝게 웃는 남편의 얼굴을 보면 나까지 행복한 기분이 들곤 했는데, 시댁 식구들에게 무슨 막말을 듣더라도 그 밝은 미소가 있으면 평생 함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다른 여자를 데리고 오다니. 시부모님들은 자기 아들의 불륜과 이혼을 쌍수를 들고 반겼다. 저렇게 젊은 애를 데려오다니. 이제 나도 손주 얼굴 좀 볼 수 있겠구나. 라며 내 앞에서 대놓고 기뻐했다.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다. 내 지난 10년은 대체 뭐였단 말인가. 시댁 식구들의 끊임없는 멸시와 막말을 버텨온 나는 대체 뭘 위해서. 남편 하나만 보고 버텨왔는데 남편이란 놈이 어디서 어린 여자를 하나 데려와서 이혼을 하겠다니. 시부모는 여전히 애가 생기지 않는 게 내 탓이라고 철썩 믿고 있겠지. 여자라는 게 애도 못 낳고 말이야. 애를 못 낳는 몸이면 알아서 집이라도 나갈 것이지. 금쪽 같은 우리 아들이 왜 너 때문에 애 없는 서름을 맛봐야 되냐? 늘상 이런 소리를 해댔으니까 말이다. 물론 남편은 자기 자신도 새로 데려온 어린 여자도 불임이라는 사실은 시부모에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제 사방이 적이었고 내 편은 한 명도 없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벗어나야겠다는 일념으로 집을 뛰쳐나왔고, 정신이 들고 보니 빈손으로 남편과 함께 놀러 온 적이 있는 산을 정처 없이 오르고 있었다. 죽을 결심을 한 건 아니었지만 비틀거리며 산을 오르고 있으려니 한 무리의 등산객들이 말을 걸어왔다. 집 앞 수포에 가는 듯한 차림으로 산을 오르고 있었으니 걱정이 되어서 말을 걸었다고. 그 등산객들은 나를 스쳐 지나가고 나서 걱정이 되어 일부러 갔던 길을 되돌아와서 나에게 말을 걸었다는 듯 했다. 일단 여기 좀 앉으세요. 몸이 얼음장 같아요. 이것 좀 마셔보세요. 등산객들은 넋이 빠진 듯한 나를 걱정하며 이것저것 권해주었고, 어느샌가 나는 내가 처한 상황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다들 너무 진지하고 심각하게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 후 그 등산객들과 함께 산을 내려왔다.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요. 라며 모두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등산객 중 한 명은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사장님이라 갈 곳도 없고 집도 구하지 못해 찜질방과 PC방을 전전하던 내 사정을 알아채고는 비는 방이 있는데 여기서 사시는 건 어때요? 방세는 싸게 해드릴게요. 우리 회사 사원들용으로 마련해둔 방이라 가구도 전부 준비돼 있으니까 몸만 오시면 돼요. 라는 고마운 제안도 해주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허우적대다가 구원의 빛이라도 발견한 기분이라 고마움을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 사람들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같이 등산을 가거나 자기들 집으로 초대를 하거나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해주기도 했다. 마치 내가 남편을 위로하고자 남편에게 베풀었던 행동들이 이 세상을 돌고 돌아 나에게 되돌아온 게 아닐까 하는 착각이 들기도 했다. 아무튼 나는 그 사람들로 인해 다시 살아갈 희망의 빛을 보게 되었다. 그런 생활을 시작한 지 반년 정도가 지난 어느 날의 일이었다. 그들은 나에게 한 사람의 남성을 소개시켜 주었다. 소개라고 하기도 모호한 것이 그냥 우리가 등산 가는 날 새로운 멤버로서 참가했을 뿐이긴 하지만 너무 친절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이어서 그날 이후로 나는 언젠가 그 사람을 다시 만나는 날을 은근히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얼마 후 우리는 결혼하게 되었고 평생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는 각오를 했던 나에게 천사 같은 딸아이가 생겼다. 그리고 3년 후엔 사내 아이도 2명 더 늘어나서 우리 가정은 행복이 넘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전에 알던 사람을 통해 전 남편의 소식이 날아들었다. 나는 이미 과거 따위는 깨끗하게 잊고 살고 있었으므로 전혀 알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이 데려온 그 젊은 여자가 불륜을 일삼는 통에 결혼 생활은 파탄이 나 있다고 했다. 둘 다 불임인 부부이니 애는 당연히 태어날 리가 없었고 전 남편의 부모는 늙은 후 자신들을 돌봐줄 사람을 자기들 손으로 내쫓았음을 드디어 깨달았는지 내 소식을 백방으로 수소문하며 찾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또한 그 지인의 말에 따르면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남편이 데려왔던 젊은 여자는 청소년기부터 수많은 성경험을 가져왔던 전력이 있어서 그게 불임의 원인이 된 게 아니냐는 소리도 들었다. 제대로 피임도 하지 않아서 되풀이되는 유산으로 불임이 되었다던가 성병의 후유증으로 불임이 되었다던가 뭐 그런 이야기인 듯 했다. 난 이미 오래전에 핸드폰 번호를 바꿔버렸지만 메일 주소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소식을 들은 후 메일 보관함을 뒤져보니 남편으로부터 메일이 도착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냥 읽지 않고 지워버릴까도 생각했지만 이제 와서 무슨 소리를 하려는 걸까 싶은 궁금증에 메일을 열었다. 내용을 보니 젊은 여자에게 자긴 속은 것이라며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변호하는 치졸한 문장들이 촤라라. 내가 기억하고 있는 전 남편의 얼굴을 떠올리며 문장들을 읽다 보니 갑자기 피식 웃음이 나왔다. 그 외에도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를 주절주절 길게도 늘어놓은 걸 보니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어필하면 내가 다시 예전처럼 자기에게 돌아갈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어이가 없었다. 한때 그렇게 소중하고 내겐 유일무이하던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아무 감정이 들지 않다니 나 스스로도 조금 놀라긴 했지만 지금 나는 3명의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데다가 그런 우리 가족을 보살펴주는 지금의 남편을 가슴 깊이 사랑하고 있다. 때문에 전 남편과 더 이상 쓸데없이 메일을 주고받을 생각도 없었기도 하고 더는 연락할 생각도 없었으며 하물며 남편 부모의 시종을 들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었다. 전에 살던 도시에서 한참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오기도 했고 우연이라도 길에서 만날 일도 아마 없겠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단 한 글자도 쓰지 않고 나와 꼭 닮은 아들과 남편을 꼭 닮은 예쁜 딸이 둘이 함께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만을 메일로 보냈다. 그 한 장의 사진으로 내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쉽게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물론 메일을 보낸 즉시 내 메일 주소는 삭제해버렸다.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고 젊은 여자를 데려와 이혼을 요구하던 전 남편과 싸울 생각도 못하고 그저 도망친 꼴이 되었었지만 드디어 내 나름 작은 복수를 한 것 같은 기분이었다. 드디어 전 남편과 나와의 연결 통로가 단 하나도 남지 않고 전부 사라졌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후련한 기분이 들었다. 그때 모든 것을 잃고 절망하고 있던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던 등산객들과는 지금도 자주 얼굴을 보며 친구처럼 지내고 있다. 나와 지금 남편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던 그 친구들은 우리 아이들과도 자주 만나 놀아주기도 하고 아이들도 그들 모두를 너무 좋아한다. 그리고 남편과 둘이 등산하다 나온 이야기인데 애들이 좀 더 크면 온 가족이 다 함께 이 산을 오르기로 약속했다. 나중에 지인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전 남편은 늙어버린 부모를 보살피느라 정신이 없는 상태고 젊은 부인이 저금을 탈탈 털어 써버린 탓에 간병인을 고용할 돈도 없고 양로원에 보낼 돈도 없어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다. 게다가 남편의 자금을 물쓰듯 쓰며 불륜을 저지른 젊은 부인과는 지금 현재 이혼 소송으로 진흙탕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듯하다. 재판을 하기 위해서라도 상당한 돈이 들 테니까 아마 빚까지 내야 할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딱 좋은 벌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어느 날 시모에게서 22일이라고 했죠? 기다릴게요. 이런 문자를 받았다. 응? 뭐지? 원래 만나기로 한 날은 23일인데? 23일이 아니라요? 라고 답장을 보낼까 했는데
하루 일찍 만나는 걸로 예정이 변경됐나 보다 하고 그냥 넘겼다. 쇳불도 단김에 빼랬다고 내키지 않는 시가 방문을 하루빨리 끝내버려야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리고 22일 오후 식재료를 사서 아들과 함께 시가에 방문했다. 아, 예전에 시가에 방문했을 때 초인종을 눌렀다가 시모에게 된통 혼난 적이 있었다. 이제 가족인데 초인종이 웬 말이니? 우리가 남이야? 서운하구나. 넌 언제쯤 나한테 마음을 열어줄 거니? 이런 식으로 시모가 불만을 토로하길래 그 다음부터는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만 하고 내 맘대로 문을 열고 들어가곤 했다. 오늘도 시가 현관 앞에 서서 호흡을 가다듬은 다음 저 왔어요. 시원스레 문을 벌컥 열었다. 그런데 문을 열자 현관에 시모와 초로의 남성이 서 있었다. 둘은 서로 끌어안는 것도 모자라 키스까지 하고 있었다. 세아가 내 얼굴을 본 두 사람은 당황하며 몸을 떼어냈지만 남성의 바지는 지퍼가 열려 있었고 시모의 스웨터는 말려 올라가 있었다. 만약 한 발 늦게 도착했더라면 모든 게 끝장이었을 거라는 생각에 소름이 끼쳤다.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하고 충격에 빠진 나는 문을 쾅 닫아버렸다. 그리고 밖에 식재료가 든 봉투를 놓아두고 아들을 안은 채 집으로 달려갔다. 집으로 돌아왔더니 핸드폰이 계속 울리고 있었다. 문자도 와 있었지만 못 본 채 했다. 그랬더니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른 시모가 집으로 찾아와서 세아가 문 열어. 내 말 좀 들어봐. 현관문을 쾅쾅 두드렸다. 시모를 만날 자신이 없었던 나는 가장 안쪽에 있는 방에서 아들을 끌어안은 채로 시모가 이만 포기하고 돌아가기만을 기다렸다. 그리고 그날 밤 생선이 들어있는 마트산 봉투가 현관 옆에 놓여있던데 네가 사둔 거니? 시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네, 제가 두고 갔어요. 그래? 왜 거기 두고 갔어? 집에 아무도 없디? 모처럼 사주고 갔는데 생선이 상했더라. 아니요, 어머님이 집에 계셨는데 근데 왜 그냥 갔니? 무슨 일 있었어? 다정한 시부의 목소리에 나도 모르게 그게요. 오늘 때고 그때 본 광경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그날 밤 시가는 난장판이 됐다. 직장에 에너지를 쏟고 돌아온 남편은 시가에 불려갔다. 나도 오라고 했지만 오늘은 피곤해서 못 가겠다고 거절했다. 그만큼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엄만 네가 거짓말하는 거라고 길길이 날뛰셔서 얘기가 안 통해. 네가 와서 직접 얘기를 해줘야 할 것 같아. 남편에게 문자를 받고 결국 시가에 갔다. 아들은 근처에 사는 여동생에게 맡겼다. 그리고 시가에 거의 도착할 즈음 집안에서 큰 호통 소리가 들려왔다. 이웃들이 창문으로 시가를 기웃거릴 정도로 소란스러웠다. 현관 앞까지 당도했는데 막상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때 창문 너머로 내 모습을 확인한 남편이 서둘러 마중 나왔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남편은 구경꾼들로부터 나를 보호하듯이 집 안으로 데려갔다. 갑작스럽겠지만 네가 보고 들은 거 전부 솔직히 털어놔주련. 시부가 말문을 열자마자 내가 몇 번을 말해. 며느리가 거짓말하는 거라니까?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은혜도 모르고 거짓말을 해? 어쩜 사람이 그러니? 시모가 소리쳤다. 넌 조용히 해. 며느리한테 물었지 너한테 안 물었어. 그런 엉터리를 진짜로 믿어? 적당히 좀 해. 얘기 좀 듣자. 이런 식의 대화가 반복됐다. 변변찮은 애인 줄 알았는데 이 정도로 못돼 처먹었었다니. 며느리로 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그냥 이혼해라. 시모의 그 한마디에 폭발한 나는 가방에서 천천히 집 전화기를 꺼내 콘센트를 꽂았다. 시가족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내 행동을 멍하니 보고 있었고 나는 부재중 전화를 재생했다. 세아가 오해야. 이 남자랑은 아무 사이 아니야. 삐. 안 자는 거 다 알아. 얼른 전화 받아. 오해라고 했잖니. 그러니까 삐. 언제까지 무시할래? 너 나랑 상의 없이 우리 아들이랑 남편한테 말했다간 가만 안 둬. 삐. 부재중 전화 내용이 재생되자 시모는 전화기를 벽에 집어던지며 날뛰기 시작했다. 그만해! 시부는 시모를 말린 뒤 반강제로 의자에 앉혔다. 시부와 남편은 그 남잔 누구야? 시모에게 질문을 퍼부었다. 누군들 뭔 상관이야? 시모는 좀처럼 상대 남자가 누군지 밝히지 않았지만 밤이 깊어 지칠 대로 지친 시모는 땡땡땡씨야.
울부짖으면서 백기를 들었다. 생각도 못한 이름이 튀어나와 다들 깜짝 놀랐다. 그 사람은 시부의 소꿉친구로 그 사람의 아내도 시모와 친하고 남편도 그 집 자녀와 어릴 때부터 친구였다. 온 가족이 서로서로 친하고 시가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살기 때문에 나도 몇 번 그 집 아들 부부와 만나서 놀기도 했다. 하지만 그 사람과 아내분을 직접 만나뵌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얼굴을 마주했을 때 미처 알아보지 못했다. 시부는 충격이 컸는지 쓰러지시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안색이 새파랬다. 장장 이틀을 아내와 싸우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인 탓인지 더는 분통을 터뜨릴 기운조차 없어 보였다. 시부는 우리 부부를 지그시 바라보더니 시간이 늦었구나. 너희는 일단 집으로 돌아가렴. 우리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왠지 모르게 씁쓸했다. 괜한 일에 말려들게 해서 미안하다. 남편의 그 말을 끝으로 우린 한동안 입을 열지 않았다. 참고로 시모는 올해 68세, 140cm의 아담한 체형이시고 시부는 시모보다 7살 연하인 61세다. 사실 시부는 유급 휴가를 모조리 쓰고 정년퇴직할 예정이었다. 시부를 생각하면 참 안쓰럽다. 시부모가 사는 그 집은 노인학교 교사를 하고 있던 시부에게 시모가 퇴직금 두둑하게 받을 거 아냐? 그 돈으로 집 새로 짓자. 월세살이 질릴 때도 됐잖아. 거의 독단으로 결정하고 퇴직 전에 구매하라고 한 집이었다. 퇴직금이 들어오면 그때 일시불로 지불할 예정이었다고. 일부러 그 사람이 사는 집 근처에 집을 지은 것도 시모의 독단이었다. 참고로 그 사람은 시부가 집을 사기 조금 전 아들 부부와 같이 살 목적으로 이 지역으로 이사를 왔다. 시모가 말하길 당신도 퇴직하면 어차피 시간 널널할 거 아냐. 같이 놀면 좋지. 나도 그 집 사모님이랑 같이 놀면 되니까 일석이조네. 그랬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불륜이 목적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그 후 당연히 둘은 이혼했다. 우리는 시부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고 전 시모는 내쫓겼다. 그쪽 부부는 이혼은 하지 않았다는데 아내 쪽에서 이혼하지 말자고 한 모양이다. 위자료를 낸 후 정이 털린 아들 부부가 집을 나가 먼 곳으로 이사했다고 한다. 남편과 이혼하면 상간남과 합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시모의 예상이 빗나간 셈이다. 재산 분할도 못 받고 내쫓겼기 때문에 쭉 전업주부로서 살아온 시모는 용서해줘 제발 나 이러다 객사하겠어 그런 소리를 하며 몇 번인가 집에 불쑥 찾아왔지만 시부가 경찰을 불러서 다시 내보냈다. 시모와는 그 뒤로 연락하지 않는다. 소문으로는 협소 아파트에서 몹시 가난하게 살고 있다고 한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결혼한 지 22년째 되던 해에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 빈말이 아니라 정말 내 운명을 만난 것 같아 라며 아주 목숨을 걸었더라. 그때 남편의 나이가 47세, 아들도 둘 있어서 첫째가 16살, 둘째는 13살이었다. 남편은 정말 착실하고 좋은 사람이었다. 술을 마시긴 하지만 결코 과음을 한 적이 없었고 담배도 피우지 않으며 도박도 손댄 적이 없고 회사는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었다. 게다가 휴일이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범적인 가장이었다. 내 주변 사람들도 남편 이야기만 나오면 그런 남편이 세상에 또 어디 있어 라며 입을 모아 칭찬하던 사람이었다. 나 역시 그런 남편이 자랑스러웠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다. 그러던 남편이 진정한 사랑을 부르짖은 이후로 머릿속에 온통 그 여자 생각밖에 없어진 건지 회사를 쉬는 일도 잦아졌다. 게다가 노후 자금이나 애들 진학을 위해 모아두었던 저금까지 빼돌려 그 여자를 위해 쓰기 시작했다. 이 사람만은 틀림없다고 믿어오던 남편의 그런 모습에 내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매일같이 눈물 지으며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며 애원하기에 이르렀다. 부탁이야. 제발 이혼해줘. 그 사람과 새 출발하고 싶어.
안 해.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이혼 못해. 위자료는 달라는 대로 줄게. 애들 양육비도 매달 보내줄게. 나 좀 살려줘. 싫어. 난 어쩌라는 거야? 절대 못 헤어져. 이런 말다툼이 매일같이 계속되었으니 아이들도 이미 사건의 전말을 다 알고 있었다. 아니, 아예 대놓고 애들 앞에서 아빠는 전혀 부끄럽지 않다. 이 아빠는 남자답게 거짓말은 하지 않았어. 라며 자랑스레 선언까지 했으니 모를 리가 없었다. 결국 양가 부모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고 모두 한자리에 모여 가족회의를 하게 되었다. 양가 부모님들께서 대체 자네 무슨 생각인가? 나이도 있는데 젊은 여자한테 홀랑 넘어가다니 생각이 있는 겐가? 가족이 불쌍하지도 않냐? 젊은 애가 자네랑 결혼을 하겠다니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걸세. 나중에 분명히 후회하게 될 게야. 라며 타일러도 남편은 무슨 말씀을 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저는 사랑을 찾아 떠날 겁니다. 라며 당당히 소리쳤다. 그 모습에 남편의 부모님, 우리 부모님, 그리고 애들까지도 모두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걸 보니 그냥 이혼하는 게 좋겠다 라며 반쯤 포기한 듯한 반응을 보였지만 절대로 이혼 못해! 라고 나홀로 고독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다. 남편 상태가 저 모양인데 그냥 이혼하지 그러니 라며 이번엔 나를 설득하기 시작했지만 그때의 나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 나 스스로도 이렇게까지 매달리면서까지 부부관계를 유지해야 하나?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결국 그날 가족회의는 아무 결론도 내지 못하고 끝나버렸다. 문제는 다음 가족회의 때 일어났다. 남편이 자기 불륜 상대를 대동하고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둘이 합심해서 제발 이혼해달라며 나를 몰아세우기 시작했다. 아니 그런데 이 인간들이? 그래 사람 마음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라고 쳐. 그래도 일단 먼저 사과를 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불륜녀가 무릎을 꿇었다. 나는 너무 화가 나서 남의 가정을 풍비박산 내놓고 뻔뻔하게 얼굴을 들이밀어? 당신은 애를 버리고 저 여자랑 살림을 굳이 차려야겠어? 당신이 사람이야? 라며 나오는 대로 마구 짓거려 댔지만 두 사람의 태도는 굳건했고 위자료는 우리 두 사람분 합쳐서 이 정도 줄 테니까 제발 헤어져줘. 라며 한 발짝도 물러설 줄을 몰랐다. 두 사람 다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나를 바라보며 애원하는데 이젠 숫째 내가 사랑하는 두 남녀를 갈라놓으려고 날뛰는 악마로 보일 지경이었다. 하지만 나도 인생의 대사건인지라 순순히 물러설 수는 없는 일. 끝까지 이혼을 거부했더니 불륜 상대도 점점 세게 나오기 시작했다. 대체 무슨 권리로 진수 씨의 새 출발을 막는 거예요? 당신에게 그럴 권리가 있어요? 진수 씨는 이미 당신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고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남은 평생을 같이 살아야 한다니 진수 씨가 불쌍하지도 않아요? 라며 쏘아붙이기 시작했고 그걸 들은 남편은 맞아라며 맞장구까지 치고 있었다. 내가 완강히 거부하면 할수록 두 사람의 결심을 점점 강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그때 나는 미처 그걸 깨닫지 못했었다. 결국 지금까지 수없이 해오던 말싸움을 그대로 반복하며 남편이 제시한 위자료의 액수만 점점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때 이미 한 명당 5천만 원. 갑자기 불륜 상대의 말수가 적어지고 표정이 안 좋아진 것이 눈에 들어왔다. 두 사람이 돌아간 후 냉정하게 되짚어보니 정확히 3천만 원이 넘어가면서부터 그녀의 표정과 말투가 변한 것을 눈치챘다. 3천만 원이 그 사람이 낼 수 있는 한계인가 보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이 여자는 머지않아 남편을 버릴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 순간 남편에 대한 집착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아이들에게 아빠와 이혼하겠다고 선언한 후 현재 제시된 금액 한 명당 5천만 원. 합계 1억으로 이혼하겠다고 시어머니를 통해 남편에게 전했다. 그리고 이혼 서류 제출만을 남겨둔 어느 날 내 예상대로 불륜 상대가 종적을 감추었다. 직장도 그만두고 살던 집도 이미 횡하니 비어있었으니 야반도주였다. 물론 5천만 원의 위자료를 낼 턱이 없었다. 47 먹은 아저씨에게 저금을 탈탈 털고 빚까지 질 만큼의 매력은 없다는 걸 겨우 눈치챈 거겠지. 그리고 나 역시 애들 마음에 상처를 입히면서까지 잡을 가치가 없는 남편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 그걸 깨닫는 순간부터 그동안 나를 괴롭히던 스트레스가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해소되었고 남편의 얼굴도 보기 싫어졌다. 얼마 후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철회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 그리고 내가 직장 때문에 집을 비운 틈을 타서 몰래 집에 들어오려다가 마침 집에 있던 장남에게 아빠 왔다 라는 인사를 건네기가 무섭게 집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다고 한다. 그 뒤로도 끈질기게 연락을 해왔지만 전부 무시했더니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럼 나도 위자료를 못 내. 라며 때를 썼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래? 그런 이야기는 담당 변호사랑 해. 변호사?
당신이 당신 입으로 1억 준다고 했잖아. 내 담당 변호사도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이야기 잘 해봐 라고 했더니 겁을 잔뜩 먹고는 여보, 그때는 내가 어떻게 됐었나 봐. 우리 가족이잖아. 나도 이제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깨달았어. 나 지금까지 잘 해왔잖아.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잘할 테니까 이혼은 없었던 일로 하자. 응? 부탁할게. 라며 애원했다. 하지만 이혼 서류는 이미 제출도 했고 처리도 끝난 후였다. 가족? 무슨 가족? 우리 집 허적의 김진수는 이미 없는데? 등본 떼볼까? 그리고 얼마 전에 집에 왔었다며? 한 번만 더 이 집에 몰래 들어오면 불법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알아서 해. 라고 확인 사살까지 했다. 결국 위자료는 변호사님이 힘써주신 덕분에 애당초 제시했던 1억 원에서 한 푼도 깎지 않고 고스란히 받아낼 수 있었다. 남편은 위자료를 내기 위해 부모님에게까지 돈을 빌렸다는 것 같았다. 일시불로 위자료를 내준 건 참 고마웠다. 더 이상은 어떤 일로도 엮이고 싶지 않았으니까. 우리 집에서 쫓겨난 남편은 부모님 집에서 10일 정도 지냈다는 것 같은데 부모님을 볼 날이 없으니 결국 집에서 나갔다고 한다. 부모님께 진 빚도 갚아야 하니 주변에 싸구려 원룸을 하나 빌려서 조금씩 돈을 갚아나가고 있다는 것 같다. 외로운 건지 정이 남은 건지 애들 얼굴 한번 보게 해줘 라고 연락이 올 때도 있긴 한데 애들이 아빠 얼굴은 보고 싶지 않다고 거부하는 통에 만나게 한 적은 없다. 그리고 나와 남편이 그러고 있는 사이에 불륜 상대였던 여자는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변호사로부터 전해 들었다. 남의 집안을 그렇게 망가뜨려 놓고 위자료도 내지 않고 도망친 주제에 잘 살고 있다니 도저히 용서가 안 됐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다시 한번 변호사의 힘을 빌려 모든 증거를 모아서 그 여자의 남편에게 폭로했다. 물론 위자료 청구도. 그 여자의 남편은 자기 아내가 최근까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는지 모든 사실을 듣고 나서 충격을 받은 듯 했다. 그리고 청구된 위자료 액수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은 듯 이 위자료 저한테도 변제 의무가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길래 이 액수를 제시한 건 그쪽 아내 되는 분이시고요. 그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하셔서 제 의뢰인은 20년 된 가정이 파탄이 났거든요. 그런데 그쪽 아내분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종적을 감추셨었죠. 다시 한번 그런 식으로 도망가시면 급여나 은행 계좌를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내분의 수입이 크게 줄어들게 될 테니 남편 되시는 분께도 경제적인 타격이 생기겠죠.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불륜녀의 남편의 얼굴이 점점 새파랗게 질려가는 게 보였다. 며칠 후 이번엔 불륜녀의 남편이 야반 도주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불륜녀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위자료를 지불하기로 약속을 했다. 단 일시불은 곤란하고 분할해서 변제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왔다. 하지만 난 더 이상 이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고 한 번 도망갔던 사람이 두 번 도망가지 말라는 법도 없었기에 분할은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했더니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결국 변제에 성공했다. 게다가 이미 애저녁의 부모는 딸과 연을 끊는 상태라 부모님 집에서 신세를 질 수도 없는 상황이라 자기 생활비까지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결국 직장을 그만두고 밤의 여자가 되었는 듯하다. 그리고 빚독촉을 피해 여기저기로 이사 다니며 오늘도 열심히 빚을 갚으며 살고 있다고 한다. 나는 두 아들과 오늘도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김진수. 금융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다. 어이, 김진수! 나 들어가 볼 테니까 이것도 네가 다 끝내놓고 퇴근해라. 네? 그거 김준호 씨 업무 아닌가요? 그래서 뭐 꼽냐? 야,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너무한 거 아니냐? 준우는 임마 이번 달에 따온 계약이 몇 개냐? 꼬우면 너도 계약을 따오란 말이야. 일을 못하면 일 잘하는 놈들 뒤치다거리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야, 이거 계약을 너무 많이 따왔더니 나 혼자선 서류 처리가 힘드네. 그러지 말고 좀 도와줘라 야. 내 서류 대신 해주면 너도 월급 받아갈 때 조금은 떳떳하지 않겠냐? 네, 저는 아직 이렇다 할 실적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거래처와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기에 남들보다 좀 늦어지고 있는 것뿐이라고요. 그 중에서도 자산 규모가 큰 분들은 저희에게 맡기는 금액도 그만큼 큰 액수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저를 믿게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영업 실적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실적만 중시해서 너무 서둘러서 일을 처리하면 과연 고객들이 저희를 믿어주실까요? 아, 예. 그러시겠죠. 어련하시겠습니까? 하여튼 일 못하는 것들이 말은 잘해요. 부장님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김준호 씨가 따온 거래처들 중에 항의 전화를 해오거나 계약을 해지한 사람들도 제법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아, 거참 말 맞네. 계약만 따면 되는 거라고. 우리는 계약 따오는 게 일이라고. 알아들어? 그래 임마. 너같이 능력 없이 입만 산 놈들 월급이 어디서 나오겠냐? 하늘에서 떨어지냐? 다 준우 같은 애들이 계약을 따오니까 월급이 따박따박 통장으로 꽂히는 거라고. 이건 뭐 월급 루팡질을 할 거면 최소한 양심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말도 맞는 말씀인데요. 그래도 손님이 저희에게 맡겨주시는 돈들은 저희가 목숨보다 소중하게. 입 안 다물어? 어떻게 한마디를 안 지려고 드네? 시끄럽고 잔말 말고 준우 씨 서류 이건 네가 오늘 중으로 전부 처리해놔. 알았어 몰랐어? 그리고 준우 내가 괜찮은 가게를 찾았는데 오늘 약속 없으면 한잔 어때? 아유 그럼요 부장님 가야죠. 자 그럼 김진수 그거 다 처리해놓고 퇴근해. 알았지? 계약만 딸 수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김준우와 나를 무능력자 취급하는 부장님은 그 뒤로도 계속해서 나를 바보 취급하며 괴롭혔다. 거기다 한술 더 떠서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던 내 여자친구인 다혜가 부장과 같이 히히낙낙거리는 모습까지 보게 되었다. 나는 화가 나서 다혜를 불러놓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지만 다혜는 미안한 기색 한 점 없이 당당하게 부장님한테 듣자하니 자기 일 너무 못한다며. 이번 달 영업 실적 꼴찌라던데? 팀의 걸림돌이라고. 쪽팔려서 그런 인간이랑 어떻게 사귀냐? 그래서 자기 팀내 부장님으로 갈아탔어. 역시 부장님쯤 되니까 능력도 있고 돈도 있고 자기랑은 사는 세상이 다르더라고. 업무에서는 갖은 무시와 폭언을 일삼더니 이젠 내 여자까지 빼앗긴 꼴이 되었다. 거기다 이 부장이란 인간은 불난 집에 기름이라도 붓듯이 내 면전에 대놓고 야! 네가 오죽이나 매력이 없었으면 나한테 왔겠냐. 일도 못해 여자한테 차여. 너 왜 사는 거냐 대체? 아,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라. 하긴 부장님이 딱 봐도 귀티가 잘잘 흐르는 게 매력이 넘치시긴 하지. 특히나 너 같은 무능력 월급 루팡이랑 비교하면 이거 뭐 게임이 되나? 이 꼴을 당하고 보니 난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들이 정말 틀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지경이었는데 바로 그때 내가 관리하고 있던 한 고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이분은 이전부터 공을 들여 신뢰감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고객님들 중 한 분이셨다. 자네 그간 별일 없었나? 지금 시간 괜찮은가? 물론이죠. 자네가 전에 추천해줬던 그 큰 투자권 말인데 내 자네를 한 믿어보기로 했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내가 고맙지 이 사람아. 꼬박꼬박 우리 사무실에 들러서 여러 가지로 자산 관리에 관해서 설명도 많이 해줬지 않은가? 자네라면 믿고 맡겨도 되겠다 싶어서 말일세. 드디어 오랜 시간 공들인 노력의 결과로 초대형 계약의 기회를 잡게 되었다. 내 신념이 흔들리려던 찰나 한 고객님이 멋지게 바로잡아주신 셈이 된 것이다. 그러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비사 담당은 저잖아요. 야야야, 제대로 계약하다 따본 적 없는 놈이 이런 큰 건수를 어떻게 담당하냐. 아무튼 이 건은 나랑 준우가 맡을 테니까 너는 평소처럼 서류 처리나 준비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D사는 제가 지금까지 계속 담당해왔고 저를 믿고 계약을 의뢰해 오신 거란 말입니다. 그놈의 신뢰 타령, 너는 그냥 시키는 것만 똑바로 해. 지금까지 내가 한 일들은 대체 뭘 위해서 했단 말인가. 필사적으로 노력해서 드디어 계약 하나 따나 했더니 중간에서 다른 놈들이 가로채질 않나. 전 여친이었던 다혜마저도 그런 큰 건수는 당연히 부장님한테 맡겨야지. 경험도 풍부하고 능력도 되잖아. 그럼 무능한 사원한테 맡기다니 어림도 없는 소릴. 이라고 했더나 뭐라나. 이 김준우라는 인간은 한술 더 떠서 야 역시 부장님, 이길 수가 없다니까. 저도 분발하겠습니다 라며 나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외쳐댔다. 그때 내 안에서 뭔가가 툭 소리를 내며 끊어졌고 나는 그 길로 회사를 그만두었다. 열흘 정도 멍하니 집에만 있다가 친구의 아버지가 경영하시는 금융관계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겠느냐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흔쾌히 승낙했다. 그리고 새 직장에 들어가고 얼마 후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오, 전화 받네? 안 받으면 어쩌나 했어. 또 뭡니까? 전 그 회사 그만뒀는데요. 이 친구가 섭섭하게 왜 이래? 아니, 생각해보니까 나도 좀 너무했겠다 싶어서 미안한 마음도 있고 내가 윗선에 힘 좀 써볼 테니까 다시 회사로 돌아와. 알았지? 지금 장난합니까? 절대로 안 갑니다. 야, 일도 못하는 너를 구제해주겠다니까? 고맙다고 인사를 해도 모자랄 판에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고객님들 다 떨어져 나가니까 지금 와서 날 찾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걸 어떻게... D사 사장님께서 직접 연락이 오셔서요. 회사에 연락을 해보니 담당자랍시고 전화를 받은 인간이 제가 아니라서 깜짝 놀라셨다던데요. 그래서 너 뭐라고 그랬어? 아무 말도 안 했는데쇼. 상사랑 직장 동료가 계약을 뺏어갔다고 쪽팔려서 어떻게 말합니까?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미 D사 사장님이 부장님 말하는 뽐새 보고 다 알아채셨던데요. 역시 큰 회사 사장님쯤 되시는 분들은 눈치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계약 금액이 크니까 위에서 압력 걸어서 계약 뺏긴 거 아니냐고 그쪽에서 먼저 물어보시던데요. 회사 그만둔 것도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고까지 물어보시던데. 아, 그 사장님이... 그래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로 계약을 옮기겠다고 하시길래 저야 뭐 거절할 이유 있나요? 그래서 계약했는데 무슨 문제라도? 너희 새끼 상도라는 게 있지! 상도요? 부장님이 감히 상도를 도네요? 그리고 난 D사 사장님께 계약 권유 같은 거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D사 사장님이 말씀하시길 자기 실적 올리겠다고 부하 직원 계약을 가로채는 놈이 일하는 회사를 어떻게 믿고 계약하냐면서 다른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도 이야기하셨다고 하던데요. 그랬더니 준우 씨랑 계약하고 실망했던 다른 사업주분들에게서도 맞장구가 터져나오면서 다들 해약하고 다른 회사로 옮긴 게 뻔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경우가... 참고로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는 고객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랑 마인드셋도 딱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가리에 총이라도 맞기 전에는 그쪽 회사로 옮기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그 말을 끝으로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 후 갑자기 급증하는 해약 요청을 이상하게 생각한 회사 상층부는 조사를 실시했고 김준호의 날치기 계약서들이 표면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그 흑막은 부장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게다가 초대형 거래를 따낸 사원의 계약건을 그 둘이서 가로채고 결과적으로 고객을 잃게 된 사건과 그 사건을 계기로 회사를 그만둔 사원이 발생했다는 것까지 전부. 그 결과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부장과 김준호는 둘 다 해고 처리되었다고 한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이전 회사의 사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와서는 무능한 두 놈 때문에 우리 회사는 자네 같은 우수한 인재를 잃었네. 지금 받는 대우보다 무조건 더 좋은 대우를 약속하겠네. 월급도 지금보다 더 올려주겠네. 우리 회사로 돌아와 주지 않겠나? 라는 제안을 해주셨지만 죄송합니다만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사장님의 목소리가 가라앉는 것이 느껴졌다. 그 악랄한 부장과 김준호의 사건이 잠잠해졌을 무렵 이다혜가 갑자기 우리 집으로 찾아왔다. 네가 어쩐 일이냐? 왜 그래 섭섭하게. 우리 사이 좋았잖아. 나 드디어 깨달았어.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 줄. 내가 앞으로 잘할게. 평생 동안. 어디서 무슨 소문을 듣고 왔는지나 말해. 너 회사 옮기고 나서 바로 과장까지 고속 승진했다며? 그렇지. 너네 회사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성심성의껏 고객들을 대해온 결과 내가 회사를 옮기니 고객들이 알아주시곤 나를 따라와 주시더라고. 멋지다. 역시 난 너밖에 없는 것 같아. 혼자 김치국 마시는 중에 미안한데 너는 그냥 바람나서 헤어진 전 여친이야.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리 분명 행복해질 수 있어. 그래 결혼하자. 결혼 어때? 아유, 이걸 어째? 나 결혼할 사람이 있는데? 뭐라고? 아니, 왜 그렇게 놀래? 너랑 헤어진 지가 언젠데 내가 누굴 만나든 내 맘 아냐? 거짓말. 그렇게 믿고 싶겠지. 안 그래도 지금 여자친구 우리 집으로 오고 있는 중인데 보고 갈래? 미리 말해두는데 너 같은 거랑은 비교도 안 될걸? 젊기도 하고 얼마나 예쁜데. 그리고 날 얼마나 좋아해주는지. 그러자 다혜는 똥 씹은 표정을 짓더니 뒤로 돌아나가 버렸다. 사실은 난 애인 같은 건 없었다. 거짓말이었다. 그래도 그런 거짓말이라도 하지 않으면 얼굴에 철판 깔고 들러붙을 것 같아서 솔직히 무서웠으니까. 하지만 뭐 출세를 하긴 했다.
지금 다니는 회사 사장님은 내가 고객을 대하는 태도와 실적을 높게 평가해 주시는 분이라 과장은 아니지만 나름 출세는 했다. 지금 다니는 회사는 전에 회사처럼 이죽거리는 동료도 쓰레기 같은 상사도 없는 마음 편한 회사다. 이 회사에서 나는 앞으로도 고객을 위해서 진심을 담아 일할 것을 다짐해본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와는 성격이 맞지 않는 탓인지 뭘 하든 부딪히기 일쑤였고 나는 고부 갈등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딱히 TV 드라마나 버라이어티 방송에 나오는 행위를 하느냐 하면 그건 또 전혀 아니었고 오히려 간섭도 하지 않으시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것도 아니라 그런 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다만 평생을 간호사로 살아오신 터라 대충대충 살아오던 나와는 생활 자체에 큰 차이가 있었고 무얼 하시든 척척 빠릿빠릿 정확 철저 그 자체였기에 가끔 시댁에 놀러가도 내가 뭘 도와드릴 틈도 없이 모든 준비가 끝나버리기 일쑤여서 항상 뭔가 도와드릴 게 없는지 불안해하였고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죄송한 마음을 안고 돌아오는 일도 많았다. 거기다 시어머니는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성격이셨던 탓에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혼란스럽기까지 했다. 결국 나 시어머니께 미움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고 그 뒤로는 나도 더 이상 안달하지 않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시어머니를 대하게 되었다. 그해 가을 나는 둘째를 출산했다. 시어머니로부터 손주 얼굴 좀 보여주렴 이라는 연락이 왔고 기왕 가는 거 신년 연휴 때 시댁에 들리기로 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혼잡할 때 오면 도로 위에서 몇 시간씩 있어야 할 텐데 애기한테 안 좋다 얘. 11월 중에 회사 월차 써서 3연휴를 만들어서 오는 게 혼잡도 피하고 아가한테도 좋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길래 듣고 보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서 11월 중순쯤 3연휴를 만들어서 귀성길에 오르기로 했다. 그 해에는 11월 12일이 일요일이고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 터라 남아있는 유급 휴가를 13일과 14일에 쓰게 되면 쉽게 3연휴를 만들 수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도 아기를 위해 혹시 모를 혼잡을 피하고자 15일에도 유급 휴가를 써서 15일 점심때쯤 시댁에서 출발해서 집으로 돌아올 예정이었는데 시댁에서 지내는 3일 동안 언제나처럼 속을 알기 힘든 시어머니를 대하기가 힘들어 조금 쭈뼛거리며 지냈고 남편은 시아버지와 남자들끼리 무슨 할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지 이야기꽃을 피워댔고 3살 된 아들은 외할머니가 뭐가 그리 좋은지 시어머니에게 찰싹 달라붙어 있었고 시어머니는 오랜만에 얼굴에 한박 웃음이 떠나질 않았다. 게다가 시어머니께서는 다운아 너 매일매일 애 키우랴 집안일 하랴 많이 힘들지? 모처럼 우리 집에 왔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푹 쉬려무나 라고 하시며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둘째 손주까지 손수 보살펴 주었기에 괜히 시어머니 고생시키는 것 같아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긴 했지만 덕분에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기도 해서 정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여유로운 시간들도 다 지나가고 드디어 15일이 밝았다. 주방에서 소리가 나길래 가봤더니 시어머니께서 뭔가 열심히 만들고 계셨다. 집에 돌아가서 피곤한 와중에 식구들 저녁 준비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도록 시어머니께서 이것저것 요리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다. 그리고 무심한 말투로 밀폐용기에 담아서 냉동시켜놓고 먹어. 당분간은 좀 편할 거다. 라시지 뭔가. 이걸 준비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 더군다나 시어머니께서는 식사 준비도 다 끝났으니까 다운이 너는 낮잠이라도 더 자더라. 평소에 안 그래도 잠이 부족할 텐데 라고 하셨다. 말씀은 너무 고맙지만 역시나 표정은 무뚝뚝하셨기에 이게 진심으로 하시는 소린가 떠보시는 건가 판단이 서질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주방에 멍하니 서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지금껏 겪어본 적이 없던 땅울림과 충격이 우리를 엄습했다. 포항 지진이었다. 멍하니 서 있던 나와 밀폐용기에 요리를 담고 계시던 시어머니는 격한 땅울림에 서 있을 수조차 없어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흔들림은 잦아들 줄 모르고 점점 심해졌으며 천장의 형광등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바닥에 비친 우리들의 그림자도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여기저기서 물건들이나 그릇들이 떨어져 깨지고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곧이어 엄마, 어디 있어? 엄마, 무서워. 라며 우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즉시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쪽을 향해 엄마가 갈게. 조금만 참아. 라고 외치며 일어나 보려 했지만 땅울림이 너무 심했던 탓에 근처에 있는 장식장을 부여잡고 가까스로 일어나긴 했지만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다운아, 위험해. 거기서 갑자기 시어머니의 외침 소리를 듣고 문득 장식장을 올려다보니 장식장 문이 덜컥 열리며 접시와 유리잔들이 금방이라도 쏟아져 내릴 듯 보였다. 깜짝 놀라 나도 모르게 머리를 감싸며 주저앉자 다음 순간 뭔가 쿵 하는 충격이 느껴졌고 그 이후의 일들은 전혀 기억이 나질 않는다. 얼마나 흘렀을까. 누군가가 멀리서 내 이름을 계속해서 불러대길래 눈을 떠보니 시어머니가 나를 감싸고 내 이름을 외쳐대고 계셨다. 시어머니는 발치에는 깨진 그릇과 유리들 그리고 장식장이 쓰러져 있었다. 시어머니는 장식장이 쓰러지는 순간 그 아래 주저앉아 있던 나를 보고는 장식장을 막고 나를 밀쳐내주신 것이다. 그제서야 날 끌어안고 있던 시어머니의 어깨와 팔이 내 눈에 들어왔는데 옷에서 피가 배어나와 붉게 물들어 있었다. 다운아, 너 괜찮니? 어디 다친 데는 없니? 라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묻는 시어머니. 내 몸에는 긁힌 상처 하나도 없었다. 자, 애들 데리고 어서 건물 밖으로 도망쳐 라고 하시며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다가 아휴. 라고 들릴랑 말락한 목소리로 작게 비명을 지르시고 다리를 어루만지셨다. 다음 순간 남편과 시아버지가 애들을 들쳐업고 부엌으로 뛰어들어와서 우리 둘을 데리고 현관으로 안내해 주었다. 현관으로 향하는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다리를 절고 계시는 게 눈에 보였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다. 벽면이 뒤틀린 탓인지 현관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고 남편이 몸통 박치기를 반복한 끝에 겨우겨우 열 수 있었다. 드디어 탈출하나 싶었으나 열린 현관문 밖으로 나온 우리들이 마주한 거리의 풍경은 우리 가족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도시 여기저기서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었다. 화제였다. 하늘은 이곳 저곳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로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시댁은 고층 아파트였는데 엘리베이터는 작동하지 않았고 계단은 여기저기 금이가 있었다. 어쩔 줄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여진이 덮쳐왔다. 그와 동시에 건물 벽면에서는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소리에 이끌려 벽을 바라보니 벽에도 이미 큰 균열이 생겨 있었고 여진이 천지를 흔들 때마다 내 눈앞에서 벽의 균열은 커져가고 벽면 내부에서 뭔가 부서지고 떨어지는 소리들이 들려왔다. 놀란 아들이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이대로라면 아파트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것은 아닌가 싶었다. 그때 시어머니의 다부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희들은 어서 빨리 대피하거라! 라며 집으로 다시 돌아가시더니 모두의 짐을 챙겨서 밖으로 나오셨다. 저희만 어떻게 가요? 어머니 어떻게 하시려고요? 라고 물었더니 나도 금방 따라갈 테니까 일단 어서 너희부터 빨리 대피해라! 라고 무서운 얼굴로 말씀하셨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장식장이 넘어질 때 나를 감싸시면서 쓰러지는 장식장에 다리가 깔리셨다고. 다행히 골절은 피하셨지만 심한 타박상으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으셨다. 당시 자신의 다리로는 빠르게 계단을 내려갈 수 없다고 판단한 시어머니는 자신이 짐이 되는 것이 싫어서 우리를 먼저 대피시키신 것이었다. 아무리 같이 가자고 설득해도 요지부동이셨다. 자기 부모를 버리고 도망가면 우리 애들이 아빠를 뭐라고 생각하겠어? 어서 내 등에 업혀! 라며 남편이 시어머니를 어부르들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남편의 따귀를 힘껏 때리시더니 너는 한 가족의 가장이야. 애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네 아내와 두 아이를 지키는 게 지금 네가 할 일 아니냐? 라며 불같이 호통을 치셨다. 그리고 팔에서 흘러내린 피로 흥건해진 손으로 내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미안하다 아가. 내가 손주 얼굴 보고 싶다고 주책만 안 부렸어도 미안하다 라며 밝게 웃어 보이셨다. 시아버지 역시 자신의 아내는 자신이 지키겠다며 아무 걱정 말고 어서 도망치라고 하시니 우리는 결국 마지못해 아이들을 데리고 계단을 내려갔다. 얼마 후 피난소에서 무사히 탈출하신 시어머니를 만났을 때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도 못 알아들을 소리를 옹알대며 시어머니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울었다. 시어머니는 그런 나에게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라며 나를 꼭 끌어안고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나 역시도 저 때문에 정말 죄송해요 라며 몇 번이나 사과하고 또 사과했다. 피난소에서 시어머니와 다시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었다. 시어머니는 다른 가족들의 외투는 챙겨 오셨으면서 정작 자신은 스웨터 한 장만 달랑 걸치고 계셨다. 아기 분유와 젖병 그리고 전기포트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챙겨주시려던 반찬까지 전부 밀폐용기에 담아들고 오셨던 거다.
시아버지로부터 뭘 그런 걸 다 챙겨. 빨리 대피해야 한다니까 뭐 하는 거야? 라고 꼬지람을 들으셨다는 것 같은데 나 혼자 갈 수 있으니까 당신은 먼저 어서 가요 라며 도통 말을 안 들으시길래 결국 시아버지도 함께 남아 붕괴 직전의 아파트에서 그 무거운 짐을 들고 피난소까지 오셨다고 한다. 시어머니는 우리 가족을 걱정하시느라 정작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다는 걸 깨닫고 다시 한번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 뒤로 한동안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유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시어머니께서 분유를 챙겨와 주신 덕분에 우리 아기가 굶을 일은 없었으니 정말 뭐라고 감사를 해야 할지. 지진이 일어난 직후에는 아기용 분유는 품귀 현상이 일어났고 피난소에서는 구경하기도 힘들었기에 같은 피난소에 있던 어린 아기를 가진 주부들에게도 조금씩 나눠주었다. 그리고 모유가 나오지 않아 부어오르고 아픈 가슴을 마사지하며 진땀을 흘리고 있을 때 산부인과 근무 경험도 있던 시어머니께서 열도 나고 아프지. 그래도 꼭 참고 짜내지 않으면 더 심해지니까 꼭 참어. 내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미안하다. 이게 다 나 때문이야. 라고 눈물을 흘리시며 마사지도 해주셨다. 시어머니가 챙겨오신 밀폐용기에 담긴 요리들도 큰 도움이 되었는데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에 보급품이 부족한 데다가 초반에는 혼란스러운 탓에 배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시어머니는 침착하게 우리 아이들과 주변의 배고픈 아이들 그리고 제대로 영양을 섭취하지 않으면 모유가 나오지 않는 나에게 요리를 나눠주어 다들 배고프지 않게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그리고도 시어머니는 일을 그만둔 지 오래되어서 자신은 없지만 저라도 도움이 된다면 일하며 자원하셔서 피난소에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간호사로서도 활약하시며 상처 입은 사람들의 응급처치와 정신적 충격을 받은 노인과 어린이들을 보살피고 치료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셨다. 시어머니 댁 아파트는 며칠 후 완전히 붕괴되었다. 오갈 데가 없어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우리 집으로 이사를 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게 되셨다. 지진 상황 속에서 나를 끌어안고 눈물을 보이셨던 시어머니는 그 이후로 한 방울의 눈물도 보이지 않고 씩씩하게 지내셨지만 이듬해 포항에서 다시 한번 지진이 발생했다는 뉴스를 보시고는 다들 얼마나 무서웠을까 라고 중얼거리시며 TV를 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다. 시어머니는 지금도 감정을 거의 표현하지 않으시지만 이제 나는 시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게 되었다. 고마워요 어머님. 난 그날 자신이 피투성이가 되어서도 가족들을 지켜주던 그 모습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거예요.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어느 날 아들의 학교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아들이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연락이었다. 체육 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다른 아이랑 부딪혀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었다고 한다. 나는 회사의 사정을 설명하고 택시를 타고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다. 아내는 어제부터 친한 친구와 함께 여행을 떠나 있었기에 병원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부랴부랴 아내에게 전화를 했다. 여보세요? 다혜야 난데 진수가 의식불명으로 병원에 실려갔대. 지금 내가 택시 타고 병원으로 가고 있거든? 너도 빨리 병원으로 와. 알았지? 지금? 어떻게 지금 가? 나 혼자 온 것도 아닌데. 내일 갈게. 야, 해외여행도 아니고 국내 여행인데 못 오긴 왜 못 와? 일일 생활권 된 지가 언젠데. 잠깐. 친구가 부른다. 내가 이따가 다시 걸게. 그리고 아내의 전화는 끊어졌다. 아마 평소 같았으면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었겠지만 머릿속에 진수 생각밖에 없었던 나는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의 병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아버님 되시죠? 큰 외상은 없고요. 맥박도 안정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자고 있을 뿐이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식은 돌아왔나요? 그럼요. 아까 잠깐 눈을 떴을 때 아무 문제 없었으니 안심하세요. 하지만 일단 경과를 조금 지켜봐야 하니 오늘 하루는 입원을 시키시고 내일 퇴원하시는 걸로 하죠. 당연히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해야죠.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사가 나감과 거의 동시에 한 여성이 병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진수와 비슷한 또래의 남자아이를 데리고 있었다. 저희 애 때문에 정말 죄송해서 어떡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진수와 부딪힌 아이가 이 아이이고 이 여성은 아이의 어머니 되는 사람인 듯 했다. 아닙니다. 별 말씀을요. 크게 다친 것도 아니라는데요 뭘. 천만 다행이죠.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정말 다행이에요. 저 안사람 되시는 분께도 사과를 드리고 싶은데 아내는 지금 여행 중이라 오늘 내로는 못 올 것 같다고 하네요. 제가 말씀 잘 전해놓겠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아이가 잘못했어요 라고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사과를 하기 시작했다. 괜찮아, 울지마. 너는 어디 다친 데 없어? 괜찮아? 그러고 보니 저도 남편 되시는 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아니에요. 저희 애는 그냥 조금 긁힌 것 뿐인걸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 남편도 출장 때문에 지방에 가 있어서 아까 연락은 했는데 내일은 돼야 올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 아드님이 눈 뜨는 것만 보고 가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래주시면 감사하죠. 그리고 두 모자는 병실에서 진수가 눈을 뜨기를 기다렸다. 중간중간 남편에게 문자를 보내는 듯 했는데 읽지를 않는다며 답답해하더라. 그래서 흘끗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니 배경화면에 새 가족이 밝게 웃으며 찍은 사진이 보였다. 남편분과 사이가 좋으신가 봐요. 저희 집은 무늬만 부부인데. 아니요. 거의 집에 있는 경우가 별로 없는걸요. 가끔 집에 있을 때면 꼭 친구한들쯤은 불러서 둘만의 시간을 가지는 경우가 드물어요. 게다가 친구는 자기가 불러놓고는 너 아까 내 친구 쳐다보는데 눈에서 아주 꿀이 떨어지더라? 하면서 이상한 트집을 잡기도 하고. 어머나, 죄송합니다. 오늘 처음 뵙는 분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아니에요. 사실 저도 요즘 집사람 친구들 얼굴 볼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이게 저만 겪는 문제가 아니었군요. 그러셨구나. 방금 남편한테 연락이 왔는데 10분 뒤에 병원 근처에 도착할 것 같대요. 그러시군요. 이거 참 일 때문에 출장 중이신데 없는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오시게 만들고 좀 죄송스럽네요. 저 남편 마중 좀 나갔다 올게요. 라며 서둘러 병실을 나섰다. 그때였다. 아내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친구한테 부탁해서 급히 차 타고 병원으로 가는 중이야. 30분 정도 걸릴 것 같아. 그래? 다행이다. 그렇게 간단하게 통화를 끝내고 전화를 끊자마자 진수가 눈을 떴다. 그리고 아직 의식이 몽롱한지 멍한 표정으로 힘겹게 팔을 들어올려 아빠, 내 핸드폰 좀 봐봐 라고 중얼거리더니 다시 눈을 감았다. 무슨 소리지? 라고 중얼거리며 진수의 핸드폰을 집어들고 잠금을 해제한 후 내용물을 확인하다가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다. 30분 후 어떻게 됐어? 라며 집사람이 다급하게 병실로 뛰어들어왔다. 선생님이 괜찮대. 다행이다. 진수 걱정보다 네 걱정이나 해. 응? 내 걱정? 그래서 여행은 재미있으셨어? 뭐 그럭저럭. 재미있었어야지. 불륜 여행인데. 아내의 얼굴색이 파랗게 질리기 시작했다. 무슨 소리야? 그게? 다 뽀록났어. 진수 반 친구네 아빠랑 너랑 바람 피우는 거 다 안다고. 아까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던데 대종상감이더래야. 어차피 병원 앞까지 둘이 같이 왔잖아? 들통날까봐 따로따로 들어오기로 한 거고. 내 말 틀려? 봐 이제. 좀 있으면 네 불륜 상대가 처음 뵙겠습니다 하면서 들어오겠지. 그렇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대체. 일단 나 배 아파서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갔다 와서 이야기해. 화장실에서 문자라도 보내서 입을 맞춰두려는 것 같은데 그 순간 병실 문이 드르륵 하고 열려버렸는걸? 아휴, 이번에 저희 애가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쪽이 어머님 되시나 보죠? 처음 뵙겠습니다. 집사람의 뺨을 타고 한 줄기 굵은 땀방울이 흐르는 게 보였고 슬슬 모일 사람은 다 모인 것 같았다. 그 순간 상대 측 부인 되는 분이 준우씨, 이게 대체 뭔지 설명해줄 수 있어? 라며 핸드폰을 불쑥 내밀었다. 이게 어떻게... 핸드폰에 찍혀있는 것은 병원으로 오는 길목에서 사이좋게 팔짱까지 끼고 걷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었다. 남편을 마중 가려던 기특한 아내는 그 모습을 목격해버렸고 부들거리는 손으로 사진을 찍게 됐고 사진을 찍자마자 두 사람보다 빠르게 병실로 돌아와 나에게 조언을 구했다. 아무래도 남편이 출장 갔던 게 아닌 것 같아요. 라면서 말이다. 그게요. 병원 근처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다혜씨가 아니 저분이 팔이 아프시다지 뭐예요? 그래서 잠깐 팔짱을 끼워드렸다고나 할까. 그렇죠? 팔은 좀 괜찮으세요? 그럼요! 이제 하나도 안 아파요. 아까는 너무 감사했어요. 친절도 하시지. 이건 뭐 구라를 쳐도 좀 그럴듯하게 쳐야지. 제 말이... 뭐 그래. 백보 양보해서 그 말이 맞다고 치자. 그럼 내가 재미있는 거 하나 보여줄게.
그리고는 어느새 정신이 든 진수에게 진수야, 엄마한테 그 동영상 보여줄 수 있어? 라고 말했다. 응. 진수의 스마트폰에는 내가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저 남자를 집에 불러들여 침실에서 열심히 들썩대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찍은 영상이 담겨 있었다. 그만해. 더는 안 돼. 그만하란다고 그만하는 놈이 세상에 어디 있어? 진짜 어떻게 돼버릴 것 같아. 그만. 입 안 다물어? 저 아저씨가 맨날 우리 집에 와서 엄마를 괴롭히잖아. 그래서 동영상으로 찍어서 아빠한테 보여주려고. 그럼 아빠가 해결해줄 것 같아서. 근데 아빠는 맨날 늦게 들어오니까, 아빠 들어오기 전에 내가 먼저 자버리니까, 그래서 보여줄 수가 없었어. 아니야. 뭐가 아닌데? 남편이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있는데 너는 애도 있는 집에 남자까지 끌어들여서 무슨 짓을 한 거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게다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아내가 자기 친구들을 나에게 소개시켜준 건 일종의 함정이었다고 한다. 그중 하나와 내가 바람을 피우게 되면 그 증거를 잡아서 이혼을 요구하고 위자료를 듬뿍 뜯어내서 불륜 상대와 결혼하려는 계획이었다고 한다. 그걸 위해서 집안 곳곳에 몰카까지 숨겨둔 게 밝혀졌고 그 용의주도함에 소름이 돋았다. 이 불륜 상대라는 남자놈도 자기 친구들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다는 둥하며 아내에게 트집을 잡아 신뢰관계가 파탄났다는 둥하며 이혼을 할 생각이었다고 한다. 또 한 가지 기가 막힌 것은 이 두 쓰레기들은 애가 다쳤다는 연락을 받고도 온천에 몸을 담그고 유유자적 시간을 보내다가 나타났다고 한다. 온천까지 딸린 호텔이라 숙박료가 비싸서 바로 오기 아까웠다나 뭐래나. 이번 불륜 여행에 대해 변호사에게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상담을 받았더니 양육비도 위자료도 일시불로 전부 받아서 무사히 이혼할 수 있었어요. 라는 연락을 받았다. 우리 집사람도 처음에는 애걸복걸하며 매달렸지만 결국 두 손 들고 깨끗하게 이혼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나와 상대편 부인, 아니 예지씨는 큰 액수의 위자료를 손에 넣게 되었다. 진수도 금방 회복하여 아무 문제 없이 잘 크고 있다. 물론 나는 여전히 일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다행히 예지씨가 애들을 보살펴주는 김에 집안일도 도와주고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된다. 내 전초와 불륜남은 1년 정도 지난 후 그토록 원했던 결혼을 했다는 것 같은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애당초 불륜으로 시작된 관계였기도 하고 정식으로 결혼을 하고 보니 그 두근거림이 싹 가시면서 남자놈은 결국 다시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고 이번엔 조기에 상대쪽 남편에게 들키는 바람에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당하게 되었다고 들었다. 결국 엄청난 빚을 지고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게 되어 빚쟁이들이 회사까지 치고 들어오는 통에 회사도 잘렸다고 한다. 전처는 원래부터 일하는 걸 극도로 싫어했는데 남편 빚을 갚느라 반강제로 직장을 다니게 되었고 이혼도 해주지 않는 통에 사이좋게 둘이 함께 이사 다니며 빚쟁이를 피하고 있다는 것 같다. 알바나 하면서 입에 풀칠은 근근히 하고 있다고는 하더라.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몇 년 전 집사람이 일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직장 동료들이랑 놀다 온다면서 몇 시간 동안 연락이 되지 않는 일이 꽤 자주 있었다. 뭔가 수상한 낌새를 챈 나는 집사람이 자고 있는 틈을 타서 휴대폰 잠금을 해제하는 데 성공했다. 그랬더니 카톡 대화 목록에 들은 적 있는 이름이 남아있는 게 아닌가. 이전에 다니던 직장의 남자 동료의 이름이었다. 대화 내용을 내 쪽으로 보내두고 다음날 천천히 읽어보는데 물론 나에게 흔적은 남지 않도록 내 쪽으로 전송한 기록은 깨끗하게 지워두었다. 아무튼 대화 내용을 보니 전 직장에 다니고 있을 때도 자주 호텔을 들락거렸던 이야기이며 연애라도 하고 있는 듯한 꿀 떨어지는 달달하고 애절한 러브스토리가 구구절절 적혀있는 것이 아닌가. 내 예상은 그대로 들어맞았던 게다. 그래도 이것만 가지고는 불륜을 입증할 증거로 쓰기에는 조금 부족한 기분이 들었기에 프로의 힘을 빌리기로 하고 흥신소를 찾아갔다. 흥신소 사람과 상담한 결과 작전을 하나 세우기로 했는데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집사람이 바람을 피우기 쉽도록 멍석을 깔아줘서 증거를 더 모으기로 한 것이다. 우선 다음 주말에 2박 3일 출장이 있다는 거짓 정보를 아내에게 흘렸다. 미안해. 갑자기 출장을 가야 하는데 나 말고는 적임자가 없다지 뭐야. 그럼 주말 동안 나 혼자 있어야 돼? 싫은데.
뻔뻔하게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싫다는 둥 가지 말라는 둥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해놓고는 출장 당일 오전에 불륜남이랑 같이 사이좋게 차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모습이 흥신소 스텝에게 포착되었다고 한다. 집사람과 불륜남이 목적지에 도착해서 호텔에 짐을 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둘이 함께 행복하게 웃으며 팔짱을 끼고 나오는 사진이 내 전화기로 날아왔다. 그 후로도 둘이서 마치 연인 사이처럼 관광을 즐기고 있는 웃는 얼굴의 사진이 한 장, 두 장, 아무튼 수도 없이 날아들었다. 흥신소 직원으로부터 그렇게 실시간으로 상황 보고를 받다가 그럼 작전 개시합시다 라는 연락을 받고 11시쯤 집사람에게 톡을 보냈다. 집사람은 20시경에는 숙소 방 안에서 아예 나오질 않는 것으로 보아 불륜남과 한창 달아오르고 있을 타이밍이었을 것이고 그 타이밍에 나는 계획대로 집사람에게 난데 생각보다 일이 금방 끝나서 아직 차도 안 끊겼고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갈게 라는 내용으로. 그랬더니 몇 분 만에 집사람으로부터 답장이 날아오는 게 아닌가. 그래? 지금? 그럼 몇 시쯤 도착할 것 같은데? 나도 딱히 혼자서 할 일도 없고 심심하기도 하고 해서 아는 사람 만나서 한잔하는 중이거든. 당신 온다고 하면 나도 슬슬 쪽내고 집에 가야겠다. 그랬어? 슬슬 지금 전철 타면 아마 1시간쯤 걸릴 것 같은데? 너는 얼마나 걸릴 것 같은데? 막차 끊기기 전에는 갈 거야. 걱정하지 마. 라더라. 참고로 지금 불륜 커플이 들어가 있는 호텔에서 우리 집까지 차로 달려도 3시간은 걸리는 거리라 막차 시간 전에 올 수 있을 리가 없었지만 아마 불륜남이랑 같이 지금쯤 머리를 맞대고 핑곗거리를 열심히 생각하고 있을 걸 생각하니 조금 웃기긴 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작전 회의를 마치고 황급히 호텔 체크아웃을 끝마친 타이밍에 다시 한번 연락을. 진짜 미안하다. 지금 다시 연락이 왔는데 문제가 좀 생겼대. 집에 못 가겠는데? 라고 써서 전송. 이미 체크아웃은 해버렸으니 다시 호텔로 돌아갈 수도 없어진 불륜 커플. 호텔로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거기서 조금 더 외진 곳에 있는 호텔을 다시 잡고 체크인을 끝내고 딱 1시간 정도 지났을 타이밍에 다시 한번 연락을 했다. 난데 나 없어도 괜찮대. 지금 서둘러서 바로 갈게. 너 주려고 선물도 샀어. 기대해. 라고 써서 다시 전송. 그렇구나. 무슨 선물일까? 조심해서 와. 라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답장이 도착하긴 했는데 흥신소 직원의 실황 중계에 의하면 엄청 서두르면서 체크아웃을 하자마자 부랴부랴 차에 올라탔다고 한다. 흥신소 직원은 그 생생한 현장의 긴박감을 연속 촬영으로 카메라에 담아 고스란히 나에게 보내왔는데 남자놈은 너무 서두르다 보니 땀을 뻘뻘 흘려서 한껏 멋을 낸 앞머리가 다 젖어서 이마에 찰싹 달라붙은 게 아주 볼만했다. 그리고 이 불륜 커플이 열심히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악셀을 밟은 지 30분쯤 지난 시점에 다시 한번 톡을 날려줬다. 진짜 자꾸 말 바꿔서 너무 미안한데 이쪽 직원이 이 동네 오면 꼭 먹고 가야 하는 게 있다고 너무 끈질기게 꼬셔서 이거 거절할 수가 없다 야. 밥 먹고 나면 차도 다 끊길 시간이니까 그냥 내일 점심때쯤 돌아갈게. 미안해. 사실 나는 불륜 커플이 여행을 떠나는 장면을 지켜본 후 그냥 집으로 들어왔다. 그 후로도 흥신소 직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아무데도 안 가고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 그 뒤 흥신소 직원에게 들은 두 사람의 상황은 정말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느라 체력도 정신력도 녹초가 되어버렸다고. 게다가 시간도 이미 자정을 지난 시간이라 결국 두 사람은 사랑의 불륜 여행을 포기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택했다는 것 같다. 그렇게 먼 동이 터올 때쯤 집사람이 집으로 들어왔다. 내가 집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을 테니 들어오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는 진짜 피곤해 죽겠네. 이게 뭐야? 사람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라면서 버럭 소리를 지르는 순간 어서와. 고생 많았지? 자, 이거 약속한 선물이야. 라며 모습을 드러냈다. 물론 내 선물은 이혼 서류와 흥신소 스텝으로부터 받은 수많은 사진 뭉치였다. 그걸 본 집사람은 정말 만화 같은 동작으로 튕겨오르듯 벌떡 일어나 현관문에 찰싹 붙어서 한동안 멍한 얼굴로 눈만 껌벅껌벅하고 있었다. 그리고 잠깐의 시간이 흐른 후 드디어 상황이 이해가 갔는지 지금 나 속인 거야? 와,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라면서 펑펑 울기 시작했다. 속여? 내가? 너를? 계속 너한테 속고 있던 건 나 아니냐? 라고 다그치면서 한숨도 못 자고 집에 들어온 집사람을 그대로 거실에 앉혀놓고 이혼 교섭을 개시했다. 솔직히 증거는 차고 넘칠 만큼 충분했기 때문에 집사람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떠한 변명이나 핑계도 없이 이혼과 위자료에 동의한 뒤 이혼 서류에 서명했다. 물론 불륜남도 그냥 둘 수는 없었다. 집사람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보니 내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불륜이 들켰다고 직감했는지 빛의 속도로 전화를 끊어버리고는 착신을 거부해버렸다. 뭐 그래봐야 나는 이미 그쪽 주소도 직장도 전부 알고 있으니 집과 직장의 내용 증명을 보냈고, 며칠 후에 불같이 화를 내면서 집사람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다. 너희 자식아, 너 때문에 회사 사람들도 다 알고 집사람도 장인 장모님도 친척들한테도 전부 퍼졌어. 네가 뭔데 내 인생을 망가뜨려? 죽고 싶어? 라고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길래 지금 누가 누구한테 화를 내는 겁니까? 그거 다 자업자득 아닙니까? 라고 한 소리하고는 내 쪽에서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다. 남자 쪽은 나에게 폭언과 협박까지 했으니 그것까지 얹어서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가 청구되었다. 게다가 그 남자 이번이 첫 바람이 아니었다는 것 같다. 전에도 한 번 바람을 피운 전력이 있다고 하니 필연적으로 자기 부인에게도 이혼을 당하게 되었고, 부인에게 지불해야 할 위자료도 상당한 금액이라고 하더라. 뭐 애당초 다니던 회사도 제법 빵빵한 회사였다는 것 같고, 덕분에 은행 잔고도 제법 괜찮게 있었던 것 같은데 자기 부인과 나에게 지불한 위자료 덕분에 빈털터리가 되어버렸다나 뭐래나 회사에까지 전부 소문이 나버리는 바람에 회사에서도 곧 잘린다는 듯하고 바람둥이에게는 좋은 인생 공부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 하긴 내용 증명을 보낼 때 그쪽 부인에게 유용하게 쓰시라고 내가 모은 사진들을 잔뜩 보내드렸으니 고생해서 증거를 모을 필요도 없었겠지. 변호사 말에 따르면 이전에 바람을 피웠을 때 2번 다시는 바람 피우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아두기는 했지만 부인이 그 말을 믿지 않았고 이번에도 어렴풋이 남편의 바람을 눈치채고 있었다는 것 같다. 다만 아직 애도 어리고 남편의 월급이 제법 두둑했으니 자기만 눈 딱 감고 참으면 아이에게는 괜찮은 미래가 보장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듯하다. 그런 마당에 이번 사건으로 인해 불행인지 다행인지 회사에서도 잘리게 생겼으니 그쪽 부인 되시는 분도 이혼을 결심하기 한결 쉬워지시지 않았을까? 우리 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결정한 후 갑자기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올라오셨다. 그때까지 별 문제 없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혼한다 하니 무슨 일인가 해서 오신 거겠지. 그런데 집사람은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자신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말은 쏙 빼놓고 나와의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댄 것 같더라. 장인어른과 장모님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정색하고 딱 잘라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 이혼 원인은 성격 불일치가 아니라 따님이 불륜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자 집사람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쥐구멍을 찾기 시작했고,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집사람을 노려보기 시작하셨다. 어차피 나는 집사람과는 곧 이혼할 예정이고 장인어른과 장모님과도 생판 남이 될 사이이니 거리낄 것이 없었다. 좀 저 사람이랑 셋이서 이야기라도 좀 하시죠? 라는 말을 남기고 집사람과 성경에 오신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남겨두고 집 밖으로 나와버렸다. 내가 대문을 나오는 순간 뒤에서 장모님이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목소리 톤으로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당하는 주제에 부모를 속이려고 들어? 라고 엄청 화가 나셔서 큰 소리로 나무라시는 게 들려왔다. 그 후 당연히 이혼을 하게 되었고 전처는 부모님 뵐 면목도 없었는지 행방불명이 되었지만 내가 신경 쓸 문제는 아니다. 나는 그로부터 2년 후에 새로운 인연을 만났고 결혼에 성공. 귀여운 아기도 태어났다. 그때의 일을 잊은 건 아니지만 지금의 나는 충분히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그때 나는 갓 20살을 넘긴 나이긴 했지만 학생 시절부터 쭉 사귀어오던 그녀와 결혼까지 한 새신랑이었다. 확실히 결혼이 빠르긴 했지만 사고 쳐서 결혼한 건 아니다. 둘이 제대로 계획을 세우고 절차를 밟아서 결혼한 거니까 오해는 금물. 그런데 나에게는 누나가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매형 일 때문에 이사를 하게 되었다며 우리 집에 인사차 들렀다. 딱히 누나랑 사이가 좋은 편도 아니었기에 솔직히 뭘 귀찮게 인사까지 하러 오나 싶었는데 누나네 가족들이 우리 집에 찾아왔을 때 나는 깜짝 놀라서
할 말을 잃어버렸다. 누나에게 딸과 아들이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누나 쪽과 남동생의 모습에는 한눈에 딱 봐도 뭔가 정상이 아니라는 느낌이 왔다. 첫째 딸은 대체 저 옷을 며칠이나 입힌 걸까 싶을 정도로 꼬질꼬질한 데 비해 남동생의 옷은 아무리 봐도 새로 사입힌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대체 애를 어떻게 키우는 거지? 큰애 쪽은 완전히 아동학대 수준이잖아. 돌이켜 생각해보니 전에 지나가는 말로 둘째는 아직 나이도 어린데 머리도 좋고 유치원에서도 항상 칭찬받는다고 들은 기억이 났다. 그런데 아무리 기억을 되짚어봐도 첫째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본 적은 없는 것 같았다. 내심 걱정이 되어서 애들 없는 곳에서 누나랑 이야기를 좀 해보려 했는데 내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첫째만 우리 집에 남겨두고 사라져버렸다. 바로 누나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둘째 데리고 밥 먹고 오려는데 첫째는 필요 없으니 거기 두고 왔노라며 전화를 끊어버리는 게 아닌가. 혼자 남겨진 조카를 그냥 내버려둘 수도 없었기에 나는 아내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조카를 재워주기로 했다. 나와 아내는 일단 조카에게서 나는 악취를 어떻게든 하고자 목욕을 시키기로 했다. 이름이 아름이니? 우리 같이 목욕할까? 아내에게 아름이의 목욕을 부탁해두고 나는 잽싸게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아내가 울면서 달려오는 게 아닌가. 너무해. 도저히 눈 뜨고 못 보겠어. 뭐가? 나는 아내 손에 이끌려 욕실로 향하는 도중에 목욕을 마치고 나오는 아름이를 보았다. 아름이의 몸은 뼈와 가죽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다. 목욕 전에는 옷을 입고 있었기에 미처 눈치채지 못했었지만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인 아름이의 몸은 영양 부족으로 또래들보다 훨씬 작고 메말라 있었다. 애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었다. 아내는 그런 나에게 울먹이며 말했다. 그냥 머리를 감겨줬을 뿐인데 아름이가 고맙다면서 우는 거 있지? 대체 평소에 애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용서 못해. 아내는 눈이 빨개져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놀라운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울먹이는 아내를 진정시키고 다 함께 식사를 하는 도중에 아름이가 밥이란 건 참 맛있는 거네요. 밥이란 게 이렇게 부드럽고 따뜻한 거예요? 라는 게 아닌가. 순간 나와 아내의 젓가락이 약속이라도 한 듯 멈췄다. 아내는 무언가에 홀린 듯 아름이에게 다가가 꼭 끌어안고는 그렇지. 밥은 맛있는 거란다. 앞으로도 우리 아름이 맨날 맛있는 밥 먹여줄게. 알았지? 라며 울먹였다. 그건 말고도 아름이에게 갓 세탁한 아내의 티셔츠를 입혀줬는데 몸에 맞지도 않는 티셔츠를 입고는 냄새 너무 좋아. 라며 방방 뛰어다니거나 이불을 깔아주었더니 이렇게 부드럽고 따뜻한 이불은 처음이에요. 라고도 했다. 아름이가 잠든 뒤 나는 아내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다음날 누나를 찾아갔다. 아름이한테 평소에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애가 무슨 짓을 당하고 사는지 알아버린 이상 누나한테 애를 맡길 수는 없어. 뭐? 설마 아름이가 집에 가기 싫다고 했다든가 뭐 그런 소리 하려고? 좋아. 그럼 1,000,000원만 내. 1,000,000원에 판다. 미친 소리 좀 작작해. 멋대로 애를 우리 집에 내팽개치고 가더니 이젠 애를 팔겠다고? 애가 네 물건이냐? 안 살 거면 당장 데리고 오든가. 그럼 애는 또 꼬질꼬질하고 배고프게 살게 되겠지 뭐. 너 진짜 미쳤구나. 알았어. 1,000,000원? 1,000,000원만 내면 되는 거지?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누나의 표정이 눈에 띄게 밝아졌다. 나는 그 자리에서 집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다. 그리고 집에 가는 길에 누나에게 줄 현금도 미리 준비했다. 아내는 그동안 아름이를 데리고 병원에서 이것저것 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역시나 아름이 영양실조라고 하더라.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듣고 왔다는 것 같았다. 나는 아내에게 봉투를 내밀었다. 은행에서 돈 뽑아왔어. 이거 실은 우리들이 어디 여행이나 가려고 모아오던 돈인데. 그러자 아내는 깜짝 놀라며 나와 같은 두께의 봉투를 내밀었다. 부부는 일심동체라더니 똑같은 행동을 한 것을 보고 피식 웃음이 나왔다. 어쨌든 누나가 요구한 액수는 1,000,000원이었고
쓸데없이 많은 돈을 건넬 필요는 어디에도 없었기에 내가 인출한 1,000만 원만 누나에게 건네기로 했다. 자, 여기 1,000만 원. 이걸로 아름이는 누나 딸 아니다. 우리가 양자로 드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우와, 정말 1,000만 원 가져온 거야? 캬!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던 쓰레기를 비싸게 사주는 사람도 있네. 인간 같지도 않은 말을 입에 담으며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돈을 세고 있는 누나를 뒤로하고 그 자리를 떴다. 솔직히 역겨웠다. 그리고 우리는 그 즉시 아름이를 양녀로 맞이했다. 이제부터 아름이는 우리랑 같이 사는 거야. 엄마, 아빠라고 불러야 돼. 알았지? 엄마, 아빠라고 불러도 돼? 당연하지. 이제 아름이는 우리 딸이니까. 그러자 갑자기 아름이는 기쁜 건지 슬픈 건지 엉엉 울기 시작했다. 그걸 보던 아내도 대성통곡. 어린애라고는 해도 이제 2번 다시 그 집에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안심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단지 기분이 좋았던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아름이는 우리와 한 가족이 되었다. 누나네 부부는 지금까지 어린이 학용품조차 제대로 사주지 않고 정말 애를 방치해둔 듯 했기에 아름이를 우리 집 근처 초등학교로 전학시켰다. 그리고 집에 남는 방 하나를 깨끗이 청소하고 아내의 저금으로 어린이용 가구도 들여서 아름이의 방을 꾸며주었다. 아내는 인터넷에서 이것저것 열심히 조사하기도 하고 아름이와 둘이 즐겁게 대화하며 쇼핑도 다니며 정말 그 나이 또래의 여자아이들에게 어울릴 법한 방을 완성했다. 방 너무 예쁘다. 여기가 정말 내 방이야? 그럼 아름이는 이제부터 이 방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친구들도 불러서 즐겁게 지내는 거야. 알았지? 신난다. 그 후로도 아내는 철저하고 엄격하게 아름이의 식단도 관리했고 그 덕분에 뼈와 가죽밖에 없던 아름이의 몸은 토실토실 살이 올라 정상 체형에 가까워질 정도로 건강해져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기 방에 친구들을 초대해서 함께 놀기도 하는 등 그 나이 때의 어린이들처럼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덧 5년이 지났고 우리에게 또 한 명의 아이가 생겼다. 아름이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내로부터 이제 동생이 태어나면 아름이도 언니가 되는 거란다 라는 소리를 들어왔기에 아기가 태어나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임신한 엄마가 힘들 거라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집안일을 돕기도 했다. 이윽고 태어난 아기는 언니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났다. 엄마 아빠보다 언니를 더 따르게 된 둘째는 언니와 언제나 찰싹 붙어 다니며 그렇게 사이가 좋을 수가 없었다. 처음 아름이를 보았을 때는 누나가 인간인가 싶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었지만 이제는 당시 아내와 내린 결론은 결단코 잘못된 게 아니었다고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당시 우리 누나는 아름이를 아무것도 못하는 쓰레기 같은 아이라고 했지만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을 뿐 아름이는 공부는 잘 못하긴 했지만 미술 쪽으로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미술 대회가 열리면 항상 우승하는 건 아름이었고 덕분에 이제 학교에서 아름이를 모르는 아이는 없을 정도였다. 인간 같지도 않은 우리 누나와는 다시는 연락도 안 하고 살 생각이었지만 얼마 전 친척의 결혼식에서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보게 되었는데 그렇게 똘똘하다던 조카는 눈빛도 흐리멍텅해 보였고 학교도 제대로 가지 않는다고 들었다. 게다가 매형은 지금 한창 열심히 불륜을 저지르고 있던 게 들통이 나서 콩가루 막장 드라마 현실판을 찍고 있다지 뭔가. 어째 후줄근한 옷을 입고 와서는 나이보다 부쩍 늙어 보이는 누나의 몰골에 나도 모르게 썩소가 지어졌다. 누나는 또 누나대로 예쁘고 귀엽게 자란 아름이의 모습과 친척들로부터 들려오는 아름이의 칭찬을 듣고는 아름이에게 괜히 친한 척을 하며 어머 아름아 나 기억나? 라며 말을 걸었지만 아름이는 깔끔하게 그런 누나를 무시하며 엄마, 우리 저쪽 가서 신부랑 사진 찍자. 라며 급하게 누나에게서 멀어졌다. 누나는 똥 씹은 표정을 지으며 그 자리엔 못 박힌 듯 얼어붙었다. 뭐 자기 딴에는 지금이라도 아름이랑 친한 척을 좀 해둬서 관계 회복이라도 하려고 한 건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름이는 그런 누나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런 누나에게 우리 가족이 얼마나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지 한마디 해주려고 했지만 아름이가 한 방에 모든 복수를 해준 기분이 들어서 더 이상 비참하게 만들 필요는 없겠다 싶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